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에포크, 최강자의 길 토너먼트 결승전이었습니다. 불멸의 전쟁신 린지에 대 천재 검성 바일이 충칭, 두 무패 전설의 궁극적인 격돌이었습니다. 해설자는 린지의 미친 듯한 힘과 완벽한 컨트롤이 정말 일반 플레이어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붉은 갑옷을 입은 남자가 금발의 상대에게 돌진했습니다. 해설자는 그가 너무 강력해서 하늘에 거역할 수 있을 정도라고 외쳤습니다. 이 남자는 불멸의 전쟁 황제로 알려진 린지에였습니다. 그의 직업은 버서커였고 에포크의 제1전사였습니다. 그의 컨트롤은 완벽했습니다. 모든 공격이 급소를 향했습니다. 그는 지옥에서 온 아수라처럼 움직였습니다. 시스템은 방어선이 뚫렸다고 알렸습니다. 방어하던 자는 85레벨 검성, 바일이 창청이었습니다. 그는 검사 순위표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해설자는 이제 지혜가 엄청난 우위를 점했고 창청은 반격할 방법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창청의 체력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해설자는 최강자의 길 챔피언이 곧 결정될 것이라며 관중의 열기를 돋웠습니다. 지혜가 창청 위로 섰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이번에는 자신이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주려 했습니다. 창청은 자신이 졌다는 것을 알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힘을 끌어냈습니다. 에너지가 한 점으로 모였다가 바깥으로 폭발했습니다. 창청은 자신이 더 강해지면 지혜의 모든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창청은 치트 시스템을 활성화했습니다. 지혜는 그 광경에 얼어붙었습니다. 창청은 50만 엔을 써서 초고속을 얻었습니다. 여전히 충격에 빠진 채 지혜는 그것이 치트 장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첫 공격은 막았지만 다음 공격은 그를 맞췄습니다. 창청은 노력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지혜가 순진하다고 말했습니다. 창청이 너무 빨리 움직여서 거의 추적할 수 없자 지혜는 한기를 느꼈습니다. 순식간에 창청이 지혜의 뒤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90만 엔을 써서 순간이동을 활성화했습니다. 그리고 120만 엔을 지불한 후 일격 필살 스킬을 사용했습니다. 칼날이 지혜의 등을 꿰뚫었습니다. 시스템은 그가 창청에게 살해당했다고 알렸습니다. 패배자의 계정은 영구 삭제되고 그들이 쌓아온 모든 것은 승자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지혜는 이렇게 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왜 자신을 배신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단지 이기기 위해 왜 치트를 선택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한때 했던 약속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창청은 사과했습니다. 그는 다음 생에서는 다시 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시스템은 지혜에게 플레이어 자격을 상실했다고 알렸고 시스템이 재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졌고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태어난 날부터 그는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배경도, 돈도, 힘도 없었지만 그는 열심히 노력하고 냉혹함을 유지한다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 손으로 순위표를 기어 올랐습니다. 정상까지 단 한 걸음, 왕좌까지 단 한 걸음 남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짓밟혔습니다. 만약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상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스템은 그의 모든 게임 자격이 취소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갑자기 그는 숨을 헐떡이며 깨어났습니다. 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의 방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빨간 머리 소녀가 걸어 들어와 시체 코스프레를 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그의 여동생이었습니다. 3년 전 그녀는 교통사고 후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만약 중환자실의 기계로 생명을 유지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게임에서 받은 모든 상금을 그녀의 치료비를 내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눈앞에 서 있는 그녀를 보니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병원 침대에 있어야 할 그녀가 어떻게 멀쩡한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붙잡고 엄마에게 그가 밤새워서 미쳤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TV 앞에 쪼그려 앉아 게임의 자정 출시를 기다리던 사람이 바로 그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재빨리 지금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오늘이 5년 전 6월 20일 에포크의 오픈 베타 출시일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충칭이 그를 배신했을 때 그는 절망감밖에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운명이 자신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과 게임 모두 리셋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에포크의 가장 높은 곳에 서겠다고 맹세했습니다. 3년간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에 사채업자에게 빌린 10만을 더해 그는 마침내 게임용 헬멧을 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에포크는 VRM MMORPG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게임은 플레이어들과 함께 진화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끝없이 신비로운 세계였고 고품질의 가상현실로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 세계에서 그는 불멸의 전쟁신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수한 실력과 노력만으로 그는 기본 장비와 평범한 능력만을 사용하여 정상에 올랐습니다. 플레이어들은 그의 컨트롤을 칭송했고 그는 평범한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최강자가 되기까지 단 한 걸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가장 친한 친구 창청은 힘에 굴복했습니다. 그는 적으로 변해 그를 배신했고 그가 마지막 칭호를 차지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지혜는 배신이 언제 시작되었고 왜 일어났는지 궁금했지만 지금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앞에 놓인 기회였고 이번에는 후회를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VR 헬멧을 쓰고 게임에 접속했습니다. 시스템은 그에게 직업을 선택하여 전 세계의 플레이어들과 함께 이 광대하고 미지의 세계를 맨 처음부터 탐험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든 플레이어는 아무런 지식 없이 게임에 들어가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5년 후의 미래에서 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이 세계를 잘 알았고 그 이점을 이용하여 더 빨리 움직이고 더 강해지며 다른 모든 사람보다 앞서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다시 태어난 지금 그의 결의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시작한 것을 끝낼 것입니다. 그는 에포크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절대적인 최강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초보자 마을 광장에서 컨트롤의 왕이 돌아왔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나가는 전사를 보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직업 계급도 최하위에 있는 그 직업을 아직도 하는 사람이 있다니 믿을 수 없다는 듯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걔도 고개를 저을 거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은 변변한 무기 하나 없으면서 저렇게 거만하게 돌아다닌다고 거들었다. 그들은 그가 빈털털이면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말하는 대상은 1레벨 인간전사 린지에였다. 칭호 없음, 체력 125, 마나 없음, 분노 000. 공격력은 맨손으로 1사였다. 방어력은 기본 1, 힘 5, 체력 5, 민첩 3, 지능 1, 정신력 1, 의지력 3이었다. 의지력은 그 상태에서 피해를 입힐 때 쌓이며 스킬을 시전하는 데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이 모든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오직 자신만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2년 전 창청과 함께 밤하늘 아래에서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해도 여전히 전사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청은 전사란 최하위권 유저들이나 고르는 직업이라고 답했다. 비싼 장비를 살 돈도 없고 화려한 마법도 쓸 수 없으니 타고난 맷집에 의존해 최전선에 돌격해서 피해나 흡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기본적으로 전사는 그냥 총알바디일 뿐이었다. 그는 지혜가 게임에서 가장 강력한 게임 플레이를 경험하고 싶다면 자신처럼 우아하고 치명적인 검사를 선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지혜는 굳게 믿었다. 힘으로 가는 길은 전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엄청난 회복력을 가졌고 적이 강할수록 자신도 강해졌다. 모든 위기를 헤쳐 싸워야만 불멸의 전쟁신, 패치의 0티어가 될 자격이 주어진다. 그 당시 그는 레벨 80, 불멸의 전쟁신 칭호를 가진 광전사였다. 단 한 번도 죽지 않고 수많은 전투를 거친 플레이어만이 불멸의 전쟁신 칭호를 얻을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충칭은 그날 이후에도 그 칭호가 여전히 존재할지 확신하냐고 물었다. 그 질문은 그가 내기를 제안하게 만들었다. 충칭은 무엇을 걸고 내기하는 거냐고 물었다. 지혜는 내기 내용은 돌아온 후에도 자신이 여전히 불멸의 전쟁 신일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그는 전사의 타고난 장점이 높은 체력이라는 점에 대해 생각했다. 가난하더라도 많은 보스에게 한 방에 죽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퀘스트를 완료한 후에는 전사 계열의 상위 직업으로 전직할 수 있었고 그것은 예전에 자신이 선택했던 길과 같았다. 체력을 순수한 전투력으로 전환하는 직업, 광전사. 과금 유저들은 오직 가장 높은 데미지나
가장 멋져 보이는 직업에만 관심이 있다. 마법사, 검사, 사냥꾼, 암살자는 모두 엄청난 추종자를 거느리고 있다. 그래서 거리의 파티 열에 9은 그저 그런 데미지 직업들의 다른 조합일 뿐이다. 하지만 초반 게임의 몬스터 능력치가 얼마나 불균형한지를 생각하면 그들이 가만히 서서 데미지를 입히기는커녕 버티기나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반면에 전사는 처음부터 확실한 생존 우위를 가지고 있다. 약점이라면 게임에 대한 깊은 지식으로 보완할 수 있었다. 갑자기 시스템이 새로운 퀘스트를 알렸다. 이를 위해 그는 멜타운으로 가야 했다. 남은 시간 4분 59초. 지혜는 긴 수염을 가진 노인에게 다가갔다. 그는 초보자 가이드 아웃나이트였다. 다시 그 노인을 보게 될 줄은 몰랐기에 약간의 향수를 느꼈다. 갑자기 누군가 쓰레기 전사가 자기에게 부딪혔다고 불평했다. 2레벨 성기사 유저 발라이였다. 그는 지혜에게 지나가고 싶으면 동화 일개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성기사는 초반에 과금 유저들이 즐겨 선택하는 직업 중 하나였다. 데미지, 치유, 심지어 군중 제어까지 균형 잡힌 만능 직업이었다. 발리는 돈을 내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을 거라고 비웃으며 말했다. 지혜는 서버가 열린 지 30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2레벨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지난 생애 포럼에서 폭로되었던 것과 같은 꼼수로 보였다. 이 사람들은 캐릭터를 생성하자마자 돈을 쏟아부어 초보자 경험치 팩을 샀다. 그들은 초반 레벨 격차를 이용해 약자를 괴롭혔는데 주로 보호비를 갈취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게임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장비도 따라오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다. 신규 유저 보상으로 가장 좋은 선택은 동화 한 자루, 무려 10개였다. 누군가 보호비로 동화 1개를 내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이익을 볼 것이다. 하지만 지혜는 왜 그들에게 돈을 줘야 하냐고 물었다. 발라이는 자기가 더 강하기 때문이라고 그를 위협했다. 그러고는 공격하며 지혜에게 계정을 삭제하고 다시 시작하라고 말했다. 지혜가 그의 손을 잡았다. 발라이는 힘을 전혀 쓸 수 없다는 것에 충격받았다. 지혜는 악력 강화가 타고난 특성이라고 말했다. 손가락 힘을 높여 일단 무기를 쥐면 떨어뜨리기 어렵게 만든다. 발라이는 재빨리 무장 해제 저항을 활성화했다. 발라이는 아연 실색했다. 무기를 꽉 쥐기 위한 소위 쓸모없는 특성이 자신에게 사용되고 있었다. 지혜는 그건 단지 다른 사람들 생각일 뿐이라고 차분하게 말했다. 그에게는 그것이 가장 강력한 특성이었다. 발라이는 맨손으로 싸우는 사람에게 무장 해제당한 후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지혜는 쓰레기 같은 특성이라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악력 강화는 맨손으로 기본 공격을 막아낼 수 있게 해준다. 힘이 증가할수록 효과는 더 강해진다. 만약 자신의 힘이 상대보다 높으면 무장 해제 반격까지 발동시킬 수 있다. 그리고 발라이가 무장 해제당했다는 것은 2레벨 성기사가 갓 생성한 계정보다 힘이 낮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힘의 포인트를 전혀 투자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른다는 뜻이었다. 발라이는 미래의 특성 업그레이드에서 악력 강화가 전사 계열에서 가장 강력한 특성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악력 강화의 상위 형태인 거인의 소나귀는 유명한 신급 스킬이었다. 그것은 양손으로 드는 용 학살 대검을 한 손으로 휘두를 수 있게 해주었지만 이를 해금하려면 캐릭터 생성 시 악력 강화를 선택해야 했다. 경비병들이 도착하자 군중은 재빨리 흩어졌다. 발라이는 지혜에게 이제 넌 죽은 목숨이라고 거만하게 말했다. 안전구역에서 소란을 피웠으니 즉시 처형될 것이다. 그는 심지어 성스러운 빛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지혜가 공공장소에서 누군가를 공격했다고 말했다. 지혜는 초보자 마을에 미늘창을 든 경비병들이 2레벨 플레이어들을 한 방에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를 때렸다고 차분하게 인정했다. 발라이는 경비병들에게 그를 엄하게 처벌하라고 재촉했다. 하지만 지혜는 그것이 정당방위였다고 설명했다. 발라이는 얼어붙었다. 경비병들이 돌진했다. 그는 재빨리 기다리라고 말하며 자신이 10만을 쓴 거물 VP라고 주장했다. 지혜는 안전구역에서 먼저 공격하는 쪽이 NPC에 의해 공격자로 판단되며 반격하는 사람은 선동자를 심하게 때리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비병들은 즉시 발라이를 공격했다. 그때 알림이 떴다. 성기사 경비병이 지혜에게 동화 1개를 선물했습니다. 그것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었다.
지혜는 비웃으며 발라이에게 그의 사과를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발라이의 부하들은 분노했다. 지혜는 자신에게 동화를 몇 개 더 떨어뜨려주고 싶냐고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그는 심지어 길을 비킬 선택권도 주었다. 그들은 짜증이 났지만 옆으로 비켜설 수밖에 없었다. 진은 초보자 보상을 받기 위해 노인에게 다가갔다. 그는 노인 옆에 앉아 오랜만이라고 말했다. 아울라이트는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을 아냐고 물었다. 어쨌든 게임이 출시된 지는 하루밖에 되지 않았다. 진은 자신들이 거의 구면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만난 지 5년이 지났다고. 아울라이트는 그가 농담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상관없었다. 지가 퀘스트를 따라 자기 앞에 앉았으니 그는 초보자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동화 심립, 기본 체력 무약 3개 또는 전사 전용 아이템인 조잡한 철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구경꾼들은 어떤 바보라도 돈을 고를 거라며 비웃었다. 돈 없는 플레이어들은 즉시 동화 심립을 팔 것이다. 지금 암시장에서 최소 100달러는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예상외로 진은 4번 선택지를 골랐다. 그는 이 초보자 퀘스트에 숨겨진 선택지가 있다는 걸 발견하기까지 3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군중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4번 선택지는 없었다. 그러자 지가 말했다. 새벽 전에 모닥불은 2번 꺼질 것이다. 그 말과 함께 그는 숨겨진 보상을 해금한 최초의 인물이 되었다. 아울라이트는 깜짝 놀랐다. 그는 지에게 그 말을 어디서 들었냐고 물었다. 지는 말을 이었다. 어두운 달이 영원한 밤으로 가라앉을 때 버림받은 자가 시간의 균열을 넘어 돌아오리라.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타오르는 것은 옛 신들의 사그라드는 불꽃이자 새로운 시대의 여명이다. 아울라이트는 입을 벌린 채 완전히 충격받아 서 있었다. 그리고 린제는 그것이 과거 아웃라이트 자신이 직접 그에게 알려준 암호라고 밝혔다. 5년 전 린제는 아웃라이트의 가족을 지키는 히든 퀘스트를 받았다. 아웃라이트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터뜨렸다. 어쨌든 그는 그저 초보자 가이드 NPC일 뿐이었다. 그가 줄 수 있는 보상은 정말로 없었다. 하지만 그는 린제에게 언젠가 도움이 필요하면 그 문구를 말하라고 했다. 설령 자신의 신분이 바뀌고 시스템이 기억을 지우더라도 린제가 자신의 구원자임을 기억할 것이라고. 아울라이트는 린제가 자신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서서히 깨달았다. 린제가 히든 퀘스트의 조건을 충족했다고 알렸다. 그렇게 된 이상 아울라이트는 그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었다. 또한 4번 선택지는 베테랑 플레이어 복귀 보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지난 생에서 린제는 최강자가 되기까지 단 한 걸음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불공평한 수단에 의해 무너졌다. 이 세상에서 불공평이 당연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는 초기 재능석을 사용했다. 그것은 초기 재능을 부여하는 고유 귀속 아이템이었다. 군중은 커스텀 재능 보석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그것은 맨 처음에 계정당 한 번만 귀속시킬 수 있었다. 현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었다. 이번 생에서 최강자가 되려면 맨 처음부터 압도해야 했다. 두 번째 재능으로 그는 검의 맹세를 선택했다. 히든 퀘스트는 그의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이었다. 아울라이트는 이 재능이 전설적인 검성 카르세이멜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그것을 계승하는 자는 검의 맹약자가 되어 비범한 검수를 얻지만 평생 검만 사용해야 한다고. 그는 지에게 확실하냐고 물었다. 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물론 군중은 혼란스러워했다. 그들은 아직도 검의 맹세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들에게 요즘 세상에 두 번째 재능으로 검 계열을 선택하는 건 바보나 하는 짓이었다. 그들은 최하위 무기 숙련도를 고르고도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이는 초짜라며 그를 조롱했다. 아울라이트는 그저 최강의 무기는 검이 아니라 검을 휘두르는 자라고 말했다. 린제는 선물에 대해 그에게 감사했다. 지난 생에서는 레벨 30이 되어서야 두 번째 재능을 해금했지만 이제는 맨 처음부터 그것을 가졌다. 그의 전투력은 이미 훨씬 앞서 있었고 이는 더 빠른 레벨업과 최강자의 왕좌에 한 걸음 더 다가섰음을 의미했다. 초반 게임에서 과금 유저들의 이점은 레벨 5 이후 급격히 사라질 것이다. 따라잡고 싶다면 계속 돈을 써야 했지만 린제처럼 순수한 피지컬에 의존한다면 조잡한 철검만으로도 충분했다. 검은 도끼의 무지막지한 피해량은 없었다. 창의 제압력도 부족했고 지팡이의 화려한 효과도 없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검이야말로
진정으로 실력을 요구하는 무기라는 점이었다. 그의 원래 계획은 간단했다. 악력 증폭으로 시작해서 아웃라이트에게서 조잡한 철검을 받고 밖으로 나가 사냥을 시작하는 것. 하지만 이번에는 숨겨진 보상인 초기 재능석을 선택함으로써 조잡한 철검을 완전히 건너뛰었다. 이제 그는 맨손으로 길을 나섰다. 그는 모든 것이 변했음을 깨달았다. 이번 생에서 다른 선택을 한다면 앞으로의 모든 길도 변할 것이고 어쩌면 결말까지도 바뀔 것이다. 창청을 다시 만나기 전에 그는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 그는 지난 생의 결말을 완전히 뒤집을 것이다. 앞으로 걸어가던 그는 초보자용 무기와 장비를 파는 상인을 지나쳤다. 후드를 쓴 남자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무엇을 파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빨리 훑어본 후 그는 아이템들을 옆으로 던지며 고철 덩어리일 뿐이라고 불렀다. 그러고는 몸을 숙여 나뭇가지를 집어들었다. 그것을 쥐자마자 시스템 창이 나타났다. 그것은 그저 레벨 1 무기, 보잘것없는 공격력을 가진 평범한 미가공 나뭇가지였다. 나뭇가지의 주된 공격 방식은 타격임으로 둔기로 분류되지만 숨겨진 검 태그도 가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상인은 당황하여 자비를 구하며 자신은 그저 생활직 플레이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장비를 사고 파는 것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고 초조하게 덧붙였다. 후드를 쓴 남자는 싸울 줄도 모르는 겁쟁이라며 그를 조롱했다. 무기를 내리치며 그는 웃으며 집에 돌아가 소꿉놀이나 하라고 말했다. 그에게 상인은 그저 눈엣 가시일 뿐이었다. 지가 끼어들어 생활직 플레이어도 플레이어라고 말했다.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고. 요리사가 음식을 만들고 연금술사가 물약을 만들고 대장장이가 무기를 만들지 않으면 대부분의 전투직 플레이어들은 도시 성문조차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나뭇가지가 얼마냐고 물었고 상인은 동화 1, 2피라고 말했다. 후드를 쓴 남자는 그가 누구냐고 물었다. 지는 침착하게 자신의 이름과 직업을 밝혔다. 남자는 전사라는 말을 듣자마자 웃음을 터뜨렸다. 린제는 동전을 건넸고 상인은 고마워하며 그에게 감사했다. 린제는 타이밍이 정말 완벽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다. 발라이에게서 얻은 동전이 중요한 무언가의 열쇠가 되었다. 후드를 쓴 남자는 린제가 자신의 재미를 망쳐서 짜증이 났다. 그는 그저 선행을 베풀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린제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그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을 뿐이라고. 후드를 쓴 남자는 씩 웃으며 린제가 사기당한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를 아무것도 모르는 풋내기 전사라며 비웃었다. 그는 계속해서 나무 막대기는 길바닥에 떨어져 있어도 아무도 죽지 않을 완전 쓰레기라고 말했다. 그는 버럭 화를 내며 멍청이라고 욕하고 상인은 분명 사기꾼이라고 말했다. 그는 짜증을 내며 발로 밟기도 싫을 만큼 쓸모없는 물건이라고 욕했다. 그는 지가 사기당해도 싸다고 말한 뒤 동료에게 가자고 했다. 동료는 재빨리 뒤따라갔다. 모든 초보자 마을의 대장간에는 나무 막대기가 가득했다. 가격이 0원이라 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들만이 그걸 싼 값이라 생각하고 일동전에 살 것이다. 에포크가 처음 출시됐을 때 고전적인 사기 수법이 되었지만 지는 초보자가 아니었다. 그는 맨손으로 수많은 신기를 다뤄본 불멸의 전쟁신이었다. 그의 직감은 틀릴 리 없었다. 이 나무 막대기는 검과 둔기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일반적인 무기 시스템에서는 미감정 신기가 아니고서야 그런 중첩이 허용될 리 없었다. 아직 감정할 수는 없더라도 검으로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자인은 나무 막대기를 장착했다. 그의 앞에 상태창이 나타나 그의 신분을 보여주었다. 이름은 린제, 돌아온 플레이어, 현재 레벨 1, 인간 전사, 칭호 그의 없음. 능력치는 체력 125, 만화 없음, 분노는 전투를 통해 쌓이며 100중 0으로 표시되었다. 그의 공격력은 2에서 5로 나무 막대기 덕분에 약간 올랐지만 방어력은 기본 수준이었다. 그의 속성도 나열되었는데 힘과 지구력 5, 지능과 정신력 1, 민첩성과 의지력 3이었다. 갑작스러운 힘의 파동이 폭발하며 공기를 찢는 어두운 균열처럼 하늘로 퍼져나갔다. 그러자 여러 개의 시스템 알림이 나타나 월드퀘스트 악마의 공세가 발동되었다고 알렸다. 모두에게 멜타운의 성문을 방어하고 마을의 수호 수정을 지키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지는 멜타운이 에포크 대륙의 중요한 최전선에 있으며 역병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 중 하나였다는 것을 떠올렸다. 이 때문에 북문 밖의 레벨 2 몬스터들은 끝없이 생성되는 매우 공격적인 악마가 되었다.
그는 게임 오픈 베타가 시작된 지 1년 후 멜타운이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졌던 것을 기억했다. 아마도 바로 그 악마 군단에 의해 전멸했을 것이다. 플레이어들은 북문에서 몬스터를 죽이면 높은 경험치를 얻을 수 있어 흥분했지만 경비병들이 그들을 막았다. 상황이 긴급했지만 그들은 초보 플레이어들이 북문으로 달려가 죽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들은 모두에게 다른 세 개의 문으로 가서 약한 몬스터와 싸우며 먼저 레벨을 올리라고 조언했지만 진은 지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경비병은 그에게 성문을 떠나면 모든 초보자 보호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더 강한 상대일지라도 자신의 수준에 맞는 상대를 찾고 있다고 답했다. 경비병들은 성문을 열었다. 시스템은 그의 용감함 덕분에 멜타운에서의 평판이 100 증가했다고 알렸다. 이는 그의 평판이 우호적 단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했다. 그는 게임의 플레이어들이 한계를 넘어서도록 설계된 숨겨진 규칙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다. 만약 NPC가 플레이어가 고위험 도전을 한다고 믿으면 호감도가 증가하여 숨겨진 퀘스트가 해금될 것이다. 그의 결의를 본 경비대장은 그를 용감한 모험가라 부르며 도움을 요청했다. 동시에 시스템 프롬프트가 나타났다. 그는 서브 퀘스트를 발동시켰다. 경비대장의 요청.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레벨에서는 정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야 할 퀘스트를 성공적으로 해금했다. 경비대장은 부하 3명이 공포의 마귀 보스인 챈터 그리핀의 진영에 갇혀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이에게 그들의 시신을 수습하여 제대로 묻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자이는 자신의 레벨보다 높은 적을 물리치면 보너스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했다. 동시에 이것은 멜타운의 운명을 바꿀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 그는 경비대장 랜스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장례가 아니라고 말했다. 진정한 해결책은 초보자 학살자인 채너 그리핀을 죽여 던전을 완전히 소탕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 보스가 요구 레벨보다 훨씬 낮은 레벨의 플레이어에 의해 처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때문에 그는 보스와 마주하기 전에 가능한 한 레벨을 억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자신의 기술과 보스의 메커니즘에 대한 깊은 이해만 있다면 레벨 1에서도 신급 보스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자신했다. 경비대장은 충격을 받으며 어떻게 자신의 이름까지 아는지 물었다. 자이는 침착하게 갇힌 병사들을 구출하고 챈티크르 그리핀을 물리치고 멜타운을 구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그들에게 축하 파티를 준비하라고 말했다. 경비대장은 고개를 저으며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의 부하들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자이에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챈티크르 그리핀이 떠나길 기다리라고 촉구했다. 자이는 간단히 말했다. 자신이 바로 그 기적이라고.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이번에는 오직 자신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생에서는 자신의 손으로 운명을 바꿀 것이다. 잠시 후 자이는 묘지 주변을 걸었다. 초보자 마을 입구가 이미 피의 강으로 변했는지 궁금했다. 그때 피 냄새를 맡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확인되었다. 에포크는 개발자들이 플레이어에게 원한이라도 있는 것처럼 잔혹한 난이도로 설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워낙 높아 전 세계의 플레이어들이 여전히 경쟁하기 위해 몰려들었다. 멀리서 플레이어들이 이미 명령을 외치고 있었다. 전투가 시작되자 탱커들에게는 전진하라는, 힐러들에게는 자리를 지키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모닥불 근처의 한 무리는 서포터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 중 한 명은 탱커도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숙련된 플레이어를 모집했다. 자이는 평범한 플레이어들에게 파티를 맺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누군가 그에게 다가와 아까 사기당한 멍청이가 너냐고 물었다. 그들은 그가 여전히 소중한 나무 막대기를 들고 있는 것을 비웃었다. 그들 중 한 명이 혀를 차며 다른 사람들을 불러 구경하라고 했다. 지는 그들이 지루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를 놀리며 풋내기 전사가 정말 혼자서 몬스터를 사냥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한 명은 웃으며 그런 쓰레기 장비로는 결국 파티에 끼워달라고 애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 명은 그가 나무 막대기를 든 레벨 1 전사일 뿐이며 자신감 있어 보이는 유일한 이유는 아마 전에 버스를 탔기 때문일 거라고 덧붙였다. 지는 침착하게 파티를 맺으면 위험은 줄어들지만 수익도 낮아진다고 생각했다. 그에게는 혼자 사냥하는 것이 훨씬 더 보람 있었고 파티에 있을 때보다 수익이 최대 5배나 되었다. 그리고 일단 충분히 강해지면 파티는 사실상 불리하게 작용했다. 지는 그 남자의 손을 쳐냈다. 그 남자는 충격으로 엉덩방아를 찧었다. 지는 그 기사가 튼튼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몸이 놀라울 정도로 약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그 기사가 초기 특성으로 징벌 계열 직업을 선택했다고 추측했다. 그 기사는
신성한 불꽃을 사용할 수 있어 언뜻 보기에는 강력해 보였지만 그 대가로 힘 2포인트를 잃고 몸이 종이처럼 약해졌다. 기본적으로 기사를 근접전에서 강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자이는 비웃으며 그를 팀 뒤에 숨기만 하는 유령 불꽃 기사라고 불렀다. 그에게 그 남자는 겁쟁이에 불과했다. 갑자기 시스템 경고가 나타나 악마가 그들을 감지했다고 알렸다. 동시에 붉은 눈을 빛내는 그림자 같은 생명체가 어둠 속에서 걸어나와 그들을 주시했다. 또 다른 경고는 악마의 어그로가 지에게 쏠렸음을 보여주었다. 이것을 본 남자는 즉시 도망쳤다. 그는 도망치면서 웃으며 이런 건 예상 못했다며 악마가 그를 마을로 공짜로 보내줄 거라고 조롱했다. 자이는 즉시 이해했다. 그 남자는 일부러 몬스터의 주의를 끌어 자신에게로 돌린 것이었다. 그래도 발라이에 비하면 이 녀석은 적어도 머리는 좀 썼다. 악마가 달려들자 지는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그는 레벨이 악마를 혼자 처치하는 것만으로는 레벨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대신에 그는 진짜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 몸풀기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멀리서 지켜보던 다른 사람들은 그가 왜 도망가지 않는지 의아해하며 혼란스러워했다. 그들은 그가 너무 무서워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비웃었다. 제이의 눈빛이 집중하자 날카로워졌고 조용히 보인다고 말했다. 다가오는 공격의 궤적이 보인다는 뜻이었다. 악마가 무기를 휘두르자 그는 손쉽게 피했고 완벽한 회피에 대한 시스템 알림이 떴다. 그는 진정한 전사는 죽음에 직면했을 때만 더 강해진다고 생각했다.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림으로써 그는 자신의 몸의 모든 힘을 끌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끊임없이 위험에 도전해야만 이번 생에서 최강이 될 수 있었다. 그는 몬스터를 공격하여 마이너스 6의 치명타를 입혔다. 악마는 분노에 차포효했다. 악마가 격분하여 공격력이 50% 증가했다는 시스템 경고가 나타났다. 기사는 몬스터가 차지 공격을 사용하고 있으니 지금 돌진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고 공황 상태로 외쳤다. 하지만 물러서는 대신 제이는 침착하게 현재의 강도로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공격이 다가오자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며 자신을 더 밀어붙여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갔다. 완벽한 틈을 보고 그는 계획대로 움직여 다시 공격했고 마이너스 10의 치명타를 터뜨렸다. 공격이 몸을 꿰뚫자 몬스터는 고통스러운 포효를 내뱉었고 상처에서 피가 쏟아졌다. 제이는 갑자기 공격이 중단되자 놀랐다. 망설임 없이 그는 다시 돌진하여 거리를 더욱 좁혔다. 그는 멈추지 않고 연이어 빠른 공격을 퍼부었다. 모든 공격이 깔끔하게 명중하여 악마를 연달아 베었고 회복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혼자서 공포의 악마 전사를 처치하여 경험치 100과 동화 5개를 획득했다는 시스템 메시지가 나타났다. 쓰러진 시체를 보며 그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이 게임을 제대로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다른 사람들은 그가 나무 막대기 하나만으로 해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었고 1레벨 초보 플레이어에게 그런 것이 가능한지 의아해했다. 기사는 모든 공격이 우연히 치명타였을 뿐 운이 좋았을 거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상황을 이해하려 했었다. 그렇지 않으면 방금 본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한 남자가 제이가 에포크의 클로즈 베타 플레이어인지 물었다. 그는 이 정도 수준의 기술은 수백 시간을 훈련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편에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팀을 맺자고 제안했다. 망설임 없이 제이는 관심 없다며 거절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그가 챈티 크리핀 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짐작했다. 그는 5인 파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팀에는 이미 4명의 멤버가 있었다. 그들은 단 한 명이 부족했다. 렉포드로부터 파티에 가입하라는 초대장을 받았다는 시스템 메시지가 나타났지만 그는 침묵을 지켰다. 렉포드는 수익을 똑같이 나누자고 제안하며 그를 설득하려 했다. 제이는 챈터 그리핀에게 도전하는데 5명이 권장되지만 실제로는 엄격한 요구사항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렉포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말 혼자 갈 계획이냐고 물었다. 그는 이런 던전에서는 한 사람의 기술에만 의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리핀의 첫 처치 보상에는 특별한 칭호와 유산 장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그를 설득하려 했다. 그는 20명 미만의 팀은 던전을 시도조차 하지 않으며 그들 그룹이 그중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자신만만하게 그는 제이가 그들이 기꺼이 합류시켜주는 것을 행운으로 여겨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그들 중 한 명은 그리핀의 두 번째 단계에서
정예 몬스터 몇 마리를 소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탱커 없이는 공격을 견딜 수 없어 즉시 전멸할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제이는 그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은 탱커이며 마침 자신이 전사라고 지적했다. 렉포드는 오해하지 말라며 재빨리 손사래를 쳤다. 그는 자신들이 그를 높이 평가하며 그의 힘이 자신들의 정예분대에 합류할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탱커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그를 끌어들인 것은 절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제이는 그들의 속셈을 꿰뚫어 보았고 그들이 단지 보스의 주의를 끌기 위한 총알바디로 자신을 이용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종류의 함정은 뻔했다. 렉포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제이는 초대를 수락했다. 그가 렉스의 파티에 가입했다는 시스템 메시지가 나타났다. 그는 던전 보스 전투는 참가자 수에 따라 난이도와 보상이 조정된다는 것을 떠올렸다. 5인 파티가 모두 입장하면 보스는 완전한 전투 모드로 전환될 것이었다. 그 대가로 그것을 물리치면 독점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는 숨겨진 퀘스트가 완료되면 챈터 그리핀이 영구적으로 제거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 후에는 그 보상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었다. 이번 생에서 그는 정상에 도달하여 최강이 되고 싶었다. 이 던전의 보상은 그의 초기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였다. 물론 그는 이 단 한 번뿐인 기회를 붙잡아 모든 것을 독차지하기로 결심했다. 제이는 길을 따라 몬스터들을 처치한 후 챈터 그리핀 던전 입구에 섰다. 시체들이 입구까지 널려 있었다. 그 무리는 던전에 들어가기도 전에 힘을 낭비하고 있다며 그를 비난했다. 그들은 게임 초반에 무략을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지적하며 그가 부주의하고 어리석다고 암시했다. 그들 중 한 명은 드랍률이 끔찍하다며 몬스터 100마리를 죽여도 동화 2개밖에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료 패키지가 아니면 녹색 등급 장비 하나를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들은 서버 오픈 첫날에 녹색 등급 장비를 얻은 플레이어 수는 손에 꼽을 정도라고 계속 말했다. 갑자기 나무 막대기가 숙주를 찾고 있다는 시스템 알림이 나타났다. 그들 중 한 명의 플레이어는 몬스터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며 그를 막았다. 그것은 획득 불가 드랍 아이템이라고 불렸다. 그 남자는 몬스터 무기를 주워서 파는 것이 그렇게 쉽다면 게임 경제는 첫날부터 무너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이는 그를 무시하고 언급된 숙주를 확인했다. 그는 나무 막대기가 정말로 몬스터의 장비와 융합하고 싶어 하는지 궁금했다. 세 개수의 가지가 그의 손에 있는 무기와 융합하기 시작하자 시스템 메시지가 나타났다. 빛의 섬광 속에서 변형이 완료되었고 그는 악마의 이 빠진 검을 얻었다. 새로운 무기는 치명타시 출혈 효과를 추가했다. 치명타율은 99%까지 떨어질 수 있었고 공격력은 퍼10, 힘은 퍼11이었다. 그는 그것이 3년 전 경매에서 보았던 세계수의 가지임을 즉시 알아봤다. 그것은 사용자와 주변 환경에 따라 형태를 바꿀 수 있었지만 지금은 나무 막대기 형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떠올렸다. 유산급 신성 유물의 뛰어난 특징 중 하나는 어떤 물체든 감싸서 검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다. 더 정확하게는 신성한 검자루처럼 기능했다. 결국 이 유산급 신성 유물은 한때 1억에 경매된 적이 있었다. 그는 그것이 자신에게 오게 된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은 이 단계에서 흰색이나 회색 장비만 가지고 있었지만 심지어 기본 몬스터들조차 이미 녹색 등급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다. 플레이어와 적들이 전혀 같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그에게는 명백했다. 그가 악마의 이 빠진 검을 장착했다는 시스템 업데이트가 나타났다. 그는 세계수의 가지를 사용하여 몬스터로부터 무기를 집음으로써 아무런 비용 없이 자유롭게 무기를 교체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능력치도 업데이트되어 다른 속성은 그대로인 채 공격력이 눈에 띄게 상승한 것을 보여주었다. 앞에서 혼란이 터지는 가운데 그는 새로운 무기를 손에 들고 침착하게 앞으로 걸어갔다. 멀리서 무언가가 땅에 부딪히며 먼지를 일으켰고 전투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플레이어들이 앞으로 돌격하며 죽을 때까지 싸워 멜타운을 지키자고 외치자 전투가 시작되었다. 영광을 외치며 서로를 독려했고 보스인 챈터 그리핀이 그들 앞에 나타나자 전선을 유지했다. 렉포드는 아직 보스 전투 컷신일 뿐이며 컷신이 끝나야 전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하며 서두르지 말라고 했다. 자신만만하게 그는 다음에 일어날 일을 설명했다. 초 안에 앞에 3명은 단 한 방에 박살날 것이고 그 후 그리핀은 공격 속도와 피해량이 감소하는 회복 단계에 들어갈 것이었다.
그는 곧 모두를 모아 함께 돌격하라고 했다. 하지만 그가 말을 잇기 전에 제이가 이 컷신을 끝낼 생각은 없다며 침착하게 그의 말을 끊었다. 그는 경비대장 랜스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경비병들에게 싸움을 포기하고 빨리 돌아가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당황하며 혼란스러워했다. 호위병들은 그의 명령을 따랐다. 그의 전투 방식은 바로 전투에 뛰어드는 것이었다. 컷신은 건너뛸 수 있었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플레이어가 치러야 했다. 다른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보스에게 정면으로 돌진하는 그를 미쳤다고 불렀다. 렉포드는 재빨리 모두에게 보스의 어그로 범위에서 벗어나라고 말하고 린제가 죽도록 내버려 두기로 결정했다. 컷신을 중단한 대가는 적이 가장 먼저 돌진한 사람에게 더 강한 적대감을 드러낸다는 것이었다. 그 역할은 보통 어그로를 끄는 탱커 전사의 몫이었다. 하지만 린제는 그저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세계선이 바뀌었고 퀘스트의 방향 또한 바뀔 수 있었다. 이번 생에서 린제는 그 세계선을 뒤흔드는 나비였다. 그는 운명을 바꾸고 있었다. 그런 각오로 그는 앞으로 돌진해 보스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렉포드는 이전에 보스를 시험하기 위해 여러 총알바디를 속였고 보스가 회복 단계에 들어가 첫 킬 보상을 훔칠 수 있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한 파티원은 시스템이 모든 것을 파티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기 때문에 린제가 자신들의 경험치와 보상을 나눠 가질까 걱정했다. 물론 렉포드는 그에게 그런 기회를 줄 생각이 없었다. 전투 중에 시스템 경고창이 나타났다. 렉포드가 린제를 파티에서 추방했다. 린제는 다음 공격을 막아냈다. 그는 그들이 신입들을 이곳으로 유인해 죽게 만들고 보스 레이드 난이도를 낮추고 있다는 자신의 의심을 막 확인한 참이었다. 그들은 5인 파티로도 잡기 힘든 챈터 그리핀을 1레벨 플레이어가 죽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계산을 잘못했다. 그는 초보가 아니었다. 그는 힘을 해방하며 자신이 지옥에서 되살아난 전사라고 선언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전장이 흔들렸고 그와 정면으로 마주한 적은 경악했다. 강력한 일격이 지역 전체에 울려 퍼졌고 그 충격은 공기를 찢는 듯한 소리와 함께 퍼져나갔다. 그 소리를 듣고 렉포드와 그의 파티는 자신들이 제대로 들었는지 의심하며 얼어붙었다. 마치 무언가가 방금 찢겨나간 듯한 소리였다. 린제는 망설임 없이 돌진하며 적에게 정면으로 맞서라고 소리쳤다. 폭발적인 속도로 그는 무기를 휘둘렀고 각 일격은 압도적인 힘으로 명중했다. 싸우면서 그는 자신의 검이 더 날카로워지기를 외치며 힘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시스템 효과가 발동하여 검을 휘두르는 동안 공격력이 상승했고 각 일격은 더욱 강해졌다. 파티가 싸움을 지켜보는 동안 그들은 보스의 체력이 실제로 줄어드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그가 고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그는 버티면서 보스와 대등하게 싸우고 있었다. 챈터 그리핀이 어둠의 기운을 방출하며 전장이 폭발했고 이는 싸움의 전환을 알렸다. 경고는 보스가 2단계에 진입했음을 알렸다. 변신으로 강화된 챈터 그리핀은 그를 향해 더 강하고 격렬한 공격을 퍼부었다. 린제는 스스로 가장 위험한 위치에 섰다. 어둠의 기운이 그에게 돌진해와도 그는 물러서지 않고 맞설 준비를 하며 침착함을 유지했다. 다른 이들은 그가 보스급 차지 공격을 막으려 하는 것을 보고 미쳤다고 생각하며 충격 속에서 지켜봤다. 그들은 그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고 확신하며 곧 자신들의 차례가 올 것이라 예상하고 준비를 시작했다. 공격이 충돌하면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 지역 전체에 충격파를 보냈다. 그것은 챈터 그리핀의 공격이었다. 폭발 속에서 린제는 굳건히 서서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미래가 없다고 믿는 전사 클래스를 선택한 것이 믿기지 않겠지만 그들은 단지 이해하기를 거부할 뿐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전생에서 게임이 출시되기 5년 전 직업은 플레이어의 재력에 따라 가격이 매겨졌던 것을 회상했다. 부자들만이 최상위 딜러 클래스를 선택할 여유가 있었다. 돈이 없는 플레이어들에게는 실질적인 선택권이 없었다. 그들은 인기 없는 서포터 역할로 밀려나거나 소모품인 총알바디 취급을 받았다. 그는 전사 클래스가 출시 초기에 잠깐만 가능했으며 그저 노가다로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에게 종종 추천된다고 들었던 것을 기억했다. 그리고 평범한 플레이어로서 그는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다. 기회를 확실히 잡기 위해 그는 다른 모든 선택지를 포기해야만 했다. 렉포드는
1레벨에 그런 종류의 공격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린제의 마음속에서 그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가장 저렴하지만 가장 강도 높은 훈련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그는 평범한 플레이어들이 결코 할 수 없는 수준까지 자신을 밀어붙일 수 있었다. 그립 증폭이라는 기술을 보여주는 시스템 팁이 나타났는데 이는 무기를 단단히 잡고 방패처럼 사용할 수도 있게 해주는 기술이었다. 그는 자신의 환생을 의미 있게 만들며 손에 검을 꽉 쥐었다. 그는 자신을 믿는 것처럼 검을 완전히 신뢰했다. 챈터 그리핀이 빈틈을 보였다는 신호와 함께 시스템 경고가 나타났다. 그는 다른 모든 선택지를 포기함으로써 수많은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되새겼다. 그는 몬스터를 향해 돌진했다. 흔들림 없는 결의로 그는 적들이 신처럼 강력하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그에게는 자신의 길을 막는 모든 것이 쓰러질 것이었다. 절대적인 결심으로 그는 자신이 최강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린제는 싸움을 끝낼 생각으로 챈터 그리핀에게 돌진했다. 챈터 그리핀도 동시에 공격했다. 그의 몸은 타오르는 에너지로 빛났고 그는 챈터 그리핀을 두 동강 냈다. 시스템은 그가 성공적으로 챈터 그리핀을 처치했다고 알렸다. 그는 가볍게 땅에 착지했다. 현재 기본 능력치로는 보스의 강력한 공격을 견디기에는 아직 조금 무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전사의 체력 2점 덕분에 그는 아직 약간의 HP가 남아있었다. 시스템은 그가 5레벨 보스 챈터 그리핀을 처치하여 500%의 경험치 보너스와 350의 경험치를 획득했다고 알렸다. 그는 또한 2레벨에 도달했다. 린제, 인간 전사, 현재 칭호 없음. 그의 체력은 145점이었고 만화는 없었으며 분노는 100중 0이었다. 그의 기본 공격은 분노를 생성하고 스킬은 그것을 소모했다. 그의 공격력은 13에서 14이며 장비로 플러스 12가 더해졌고 방어력은 11, 힘은 8 플러스 1, 지능 7, 민첩 4, 체력 1, 정신 1, 행운 3이었다. 렉포드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그리핀이 2단계에 도달하기도 전에 패배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시스템은 기간 한정 퀘스트가 완료되었으며 린제가 신의 영역에서 챈터 그리핀을 처치한 최초의 플레이어라고 발표했다. 멜타운의 평판이 200 증가했고 그곳에서 그의 개인 평판은 300을 넘어섰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임무를 완료한 비전직 플레이어에 의해 챈터 그리핀이 처치되었으므로 보스와 그 악마 군단은 에포크에서 영구히 사라지고 멜타운의 평화가 회복될 것입니다. 챈터 그리핀의 시체가 밝게 빛나기 시작했다. 렉포드는 린제가 버그를 사용했을 것이라며 불공정한 승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함께 왔으니 싸우지 않았더라도 드롭템 대부분을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로 파티원들에게 땅에 떨어진 전리품을 주우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그의 파티원 중 한 명이 아무것도 주울 수 없다고 말했다. 시스템은 그에게 전리품 획득 자격이 없다고 알렸다. 그 남자는 자신이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왜 보상을 획득할 수 없는지 혼란스러워하며 당황했다. 그때 그들은 진실을 깨달았다. 챈터 그리핀은 전적으로 린제에 의해 패배했다. 충격에 빠진 그는 퍼즐 조각을 맞추고 린제가 킬 직전에 파티에서 추방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렉포드는 좌절감에 소리치며 드롭템은 이제 그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외쳤다. 황금 아이템인 챈터 그리핀의 황금 방울, 유산급 신성 유물이 나타났다. 그것은 치명적인 공격을 한 번 맞고 깨질 때 적을 밀쳐내는 강력한 보호 효과를 부여했다. 린제는 그것이 그렇게 작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무심하게 손을 뻗어 전리품을 자신에게로 불렀다. 동전들이 밝은 소용돌이를 그리며 공중에서 회전하다가 그를 향해 똑바로 날아왔다. 전리품을 잡으려던 한 남자는 그것이 날아가는 것을 보며 큰 소리로 욕을 했다. 그는 왜 지가 모든 걸 다 가져가야 하냐며 불만스럽게 투덜거렸다. 렉스포드는 호크를 진정시키며 지가 모든 보상을 가져가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재빨리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게임 규칙에 따르면 플레이어가 죽으면 24시간 내에 얻은 모든 전리품을 떨어뜨리므로 그들은 지를 죽여 그리핀의 보상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호크는 지가 방금 혼자서 그리핀을 물리쳤으며 그의 힘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다고 상기시키며 망설였다. 궁수는 스킬을 발동하여 지의 상태를 확인했고 그의 체력이 3%밖에 남지 않은 것을 보았다. 그는 가볍게 한 대만 쳐도 그를 끝장낼 수 있을 거라고 자신있게 결론 내렸다. 렉스포드는 모두에게 플레이어 대 플레이어 모드로 전환하라고 말했다. 그들은 지가 먼저 던전에 들어가게 한 다음 안에서 그를 죽여 살아나오지 못하게 할 계획이었다.
그들은 조용히 그의 뒤로 움직였다. 진은 전리품을 확인하고 있었다. 보스를 처치하여 동화 100개와 대량의 연금술 재료를 얻었다. 현재 동화 1개의 가격은 12영위안이므로 총 120만 위안이었다. 그는 단 하루 만에 큰돈을 번 것이었다. 렉스포드는 조롱하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비꼬는 투로 그를 축하하며 실력이 대단하다고 인정했다. 진은 그가 협력을 배신하고 자신을 파티에서 내쫓았다고 비난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사과하기엔 이미 늦었다고 말했다. 렉스포드는 재빨리 태도를 바꿔 마치 처음부터 그를 믿었고 그의 힘 때문에 방해하지 않기로 했다는 듯이 행동했다. 그는 5인 난이도 보스를 혼자서 물리친 것은 인상적이라며 그를 칭찬했다. 그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도 최소한의 공로는 인정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스템 경고창이 나타나 지가 치명적인 중상을 입었다고 알렸다. 안전지대로 돌아가기 전까지 그의 최대 체력은 급격히 감소하고 모든 능력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렉스포드는 이미 그의 배경을 파악했으며 이제 끝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가 상대한 사람들이 악명 높은 렉스의 악당 갱단의 일원이라는 것을 상기시켰다. 그들의 규칙은 간단했다. 몬스터든 플레이어든 가리지 않고 그들은 죽이는 것이었다. 협력했지만 배신도 했다. 궁수가 지를 겨눴다. 렉스포드가 모든 것을 넘길 시간이라고 말하는 동안 궁수는 강력한 화살을 날렸다. 지는 그것이 헌터 스킬매의 눈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명중률을 크게 높여 개활지에서는 거의 명중을 보장했다. 그는 궁수가 일부러 빗맞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들에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렉스포드는 분명히 말했다. 그가 원하는 것은 그리핀의 전리품만이 아니었다. 그는 나뭇가지, 그의 장비,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지가 자비를 구걸한다면 목숨은 살려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지가 죄인의 언덕을 완전히 알몸으로 떠나게 해서 모두가 그의 굴욕을 목격하게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운 좋게 보스의 약점을 건드렸다고 해서 단번에 하늘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한 빈털털이 엉덩이를 드러낸 전사로서의 지를 상상하며 복수했다. 그의 눈에 지는 사회 최하층을 기어다니는 바보에 불과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지는 그렇게 내버려 둘 생각이 없었다. 그에게 그들은 강해지는 길에 있는 장애물에 불과했다. 그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그들을 밟고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기억할 가치조차 없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미소 지으며 용기가 있다면 덤벼보라고 도전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원하던 것이었다. 그가 거절하자 그들은 그를 죽이기 위해 달려들었다. 궁수는 매의 눈을 발동했다. 지는 종을 사용했다. 그것은 모든 공격을 막아냈다. 충돌은 강력한 폭발을 일으켰다. 렉스포드의 팀은 찬터 그리핀이 남긴 신성한 유물에 짜증이 났다. 호크는 그 황금종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물었다. 그는 그것이 무적 상태를 부여하는지 궁금해했다. 지는 무적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것은 단지 1초의 숨 돌릴 틈을 벌어주었을 뿐이다. 호크는 1초가 무슨 차이를 만들 수 있냐고 비웃었다. 지는 스킬 강화를 업그레이드하는 데는 1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 후에는 그들 셋을 완전히 짓밟을 수 있었다. 시스템은 그가 자유 스킬 포인트 1개를 사용하여 전사 전용 스킬을 배웠다고 알렸다. 그 스킬은 죽음의 안식이었다. 죽음에 가까워졌을 때 그것을 발동하여 소량의 체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 만약 극단적인 상태에 있거나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막대한 양의 HP를 회복시켰다. 그것은 심지어 전사의 최대 체력 한계를 초과할 수도 있었다. 궁수는 그의 체력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보고 경악했다. 그들은 그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심지어 중상의 한계를 넘어섰다. 지는 지옥의 힘을 목격하고 싶냐고 물었다. 마법사는 팀에게 당황하지 말라고 말하며 지의 검이 아직 땅에 박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중 공격을 명령했다. 지는 앞으로 돌진했다. 렉스포드는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그가 무언가 말하려던 순간 궁수는 이미 맞았다. 강력한 펀치가 그를 날려버렸다. 렉스포드와 마법사는 그의 속도에 경악했다. 게다가 그는 단 한 방의 펀치로 궁수를 죽였다. 지는 악력 강화를 발동했다. 맨손으로 싸울 때 그는 향상된 전투력을 얻었다. 렉스포드는 마법사인 매키에게 아이스버스트를 사용해 그를 제어하라고 소리쳤다. 마법사는 아이스버스트를 시전하여 지를 그 자리에 얼렸고 그러자 호크가 대검을 들고 돌진하며 오랫동안 그가 거슬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는 몸을 탄 1인치만 움직여 칼날이 대신 얼음에 밝히게 했다. 그 충격으로 얼어붙은 속박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주먹을 뒤로 당겼고 단 한 방으로 호크를 날려버렸다. 매키는 자신의 아이스버스트가 그를 붙잡지 못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지는 힘 능력치가 충분히 높으면 힘으로 풀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정도 수준의 냉기 마법은 그에게 어린애 장난에 불과했다. 매키는 중상 때문에 지의 능력치가 절반으로 깎이는 것을 봤다며 어떻게 그의 힘이 여전히 그렇게 높은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때 그는 지의 몸을 감싸고 있는 전투 기운을 알아차렸다. 그는 지의 능력치가 전혀 감소한 것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궁수에게 매의 눈을 사용해 지의 능력치를 확인하라고 말했다. 지는 앞으로 나아가 매키의 손을 잡으며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 궁수는 이미 아까 부활 지점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매키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공황에 빠졌다. 그는 지가 치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며 해커라고 주장했다. 그 말은 지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자극했다. 그것은 그에게 충칭이 자신을 배신했을 때를 상기시켰다. 그때 충칭은 지가 졌다고 선언했다. 지는 결코 그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겠다고 맹세했었다. 그래서 매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자 그의 분노가 끌어올랐다. 그는 이기지 못하자 다른 사람을 치팅으로 몰아가는 쓰레기라며 매키의 손가락을 비틀었다. 고통에 압도된 매키는 자비를 구걸했다. 그는 항복하며 지가 자신을 놓아주면 렉스의 악당 갱단을 떠나겠다고 약속했지만 너무 늦었다. 린지에는 그에게 파워펀치를 날려 건물로 똑바로 날려보냈다. 매키가 부딪혔을 때 건물에 구멍이 뚫렸다. 누군가 앞으로 나서서 린지에에게 전사로서의 마지막 이점을 방금 버렸다고 말했다. 렉포드는 이미 린지에가 어떻게 자신의 기술을 이용해 우위를 점했는지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불리한 상황에서 특히 여러 적에게 둘러싸였을 때 린지에가 폭발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스템은 전사 특성 최후의 저항이 포위당했을 때 능력치가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알렸다. 포위 상태는 활성화되기 위해 최소 3명의 적이 그를 둘러싸야 했다. 렉포드는 이것을 잘 이해했고 이제 그만 남았기 때문에 최후의 저항은 더 이상 발동될 수 없었다. 린지에는 그것을 인정하며 정정당당하게 단 한 번의 검격으로 그를 마을로 돌려보내겠다고 말했다. 렉포드는 린지에가 현재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플레이어를 사냥하는 데 특화된 전문 킬러이며 특히 1대1 싸움에 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유리하다고 확신했다. 렉포드는 린지에의 그 하찮은 목숨을 거두겠다고 선언했다. 킬러 클래스 특성은 약점 공격으로 모든 공격이 대상에게 디버프를 중첩시킨다는 의미였다. 다른 부위를 공격하면 다른 효과가 발생했다. 팔은 무력화되고 다리는 불구가 되며 몸통은 출혈을 일으키고 가장 위험한 머리 공격은 실명을 유발했다. 일단 맞으면 플레이어는 순식간에 겹겹이 쌓인 디버프에 파묻히게 될 것이다. 렉포드는 린지에의 실력이 탄탄하다고 인정했다. 투박한 대검을 휘두르면서도 그의 속도는 따라올 만했다. 하지만 근접전은 그의 영역이었다. 일단 한 대라도 맞으면 피해가 작아 보여도 중첩된 디버프가 서서히 그들을 압도할 것이다. 그는 곧 린지에가 무릎 꿇고 빠른 죽음을 구걸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린지에는 잠시 생각하더니 거리를 벌려 문제를 해결했다. 렉포드는 린지에가 건물을 반으로 가르는 것을 보고 능력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공격이 여전히 위험할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전사의 초반 게임 위력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렉포드는 장기적인 소모전에서는 린지에가 결국 패배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린지에는 그런 식으로 싸울 생각이 없었다. 그는 폭발적인 속도로 돌진하며 렉포드에게 부활 수정 앞에서 홀로 참회하라고 말했다. 렉포드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깜짝 놀랐다. 다음 순간 그는 완전히 발가벗겨졌다. 그는 부활 수정에서 부활했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에 휩싸여 서 있었다. 시스템 메시지는 그가 방금 지에게 살해당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또한 레벨 페널티를 받아 레벨 3에서 레벨 2로 떨어졌고 모든 능력치가 감소했다.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파티원들이 그를 비웃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의 모든 옷과 장비가 빼앗겼다고 말했다. 시스템 메시지가 그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플레이어는 사망 시 최근 24시간 이내에 획득한 모든 아이템을 떨어뜨립니다. 렉포드의 얼굴이 빨개졌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약탈한 모든 것이 24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가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벗겨버렸다는 굴욕감에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복수하겠다고 맹세했다. 한편 지는 자신의 공격이 렉스를 부활 지점으로 돌려보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떨어뜨린 모든 것은 여전히 그곳에 놓여 있었다. 호크가 의식을 되찾았다. 그는 방어에 집중했던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한 방에 마을로 돌아갔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팀원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얼어붙었다. 그리고 그는 지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즉시 공황에 빠졌다. 그는 자신감을 완전히 잃은 채 린지에에게 더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했다. 린지에는 침착하게 렉스의 옷을 가지고 돌아가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했다. 만약 다시 마주치게 되면 레벨이 0으로 떨어질 때까지 그들을 죽일 것이라고. 호크는 재빨리 알겠다고 말했다. 그는 떨고 있었다. 공포가 그의 속을 뒤틀었다. 그는 참으려고 했지만 결국 토하고 말았다. 그는 린지에에게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힘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것은 더 이상 능력치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마치 사신, 지옥에서 돌아온 전쟁의 신을 마주하는 것 같았다. 시스템은 그가 다른 플레이어들의 악의적인 PVP에 성공적으로 저항하여 막대한 양의 평판을 얻었음을 알렸다. 멜타운에서의 그의 평판이 300 증가했다. 그 결과 그의 평판은 600점을 넘어 추종자 단계에 도달했다. 그는 마을에서 특별한 지위를 얻었다. 이제 NPC들은 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더 강한 관계를 형성하며 독점적인 특권을 잠금 해제할 것이다. 비록 표적이 되었지만 린지에는 이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에게는 이것이 아주 좋은 거래였다. 모든 것이 해결되자 그는 마을로 돌아가 쉬기로 결정했다. 지가 마을로 돌아오자 들어서는 순간 성대한 환영을 받았다. 경비병들이 그의 앞에 길게 늘어서서 모두 존경의 표시로 무릎을 꿇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 잠시 멈췄다. 마을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 그에게 멜타운 최고의 영예인 기적의 군주 새벽의 칼날을 바쳤다. 시스템 알림이 나타나 그가 전설적인 칭호를 획득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다른 플레이어들은 NPC들이 왜 플레이어에게 절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깜짝 놀랐다. 그들은 새벽의 칼날 칭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다. 호기심의 몇몇은 그것이 최상위 과금 유저들만 잠금 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나 비쌀지 궁금해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큰손들조차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새벽의 칼날은 린지에가 전생에 한 던전에서 들어본 적 있는 칭호였다. 3년 전 세상은 여전히 길고 끝없는 밤에 갇혀 있었다. 모든 것이 어둠에 삼켜졌다. 세상은 한때 영원한 밤의 긴 시대에 갇혀 있었다. 몬스터들이 날뛰었다. 문명의 불꽃은 간신히 버티며 깜박였다. 그 시기에 전설적인 인간 전사가 나타났다. 손에 대검 하나만 들고 그는 끝없는 어둠 속으로 첫 빛을 가져온 자가 되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밤을 깨는 상징이 되었다. 그는 동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에 모든 진영의 연합군을 이끌고 마지막 전투에 임했다. 결국 그는 새로운 세상을 빛으로 이끌었다. 그의 이름 없는 모습이 절벽 끝에 서 있었고 아침 햇살이 그의 뒤에서 빛나고 있었다. 떠오르는 태양처럼 빛나는 검을 그는 높이 들어 올렸다. 새벽의 칼날 칭호는 악에 맞설 용기가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린지에는 게임이 출시되기 전에 대대적으로 홍보된 8개의 유산 칭호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각각은 에포크 역사 속 전설적인 영웅을 상징했다. 개발자들은 이것들이 단순한 설정이 아니라고 암시했었다. 그것들은 숨겨진 업적이나 극히 드문 명예보상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 그것을 얻은 사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8대 칭호 중 하나인 유산 칭호 새벽의 칼날이 바로 여기 초보자 마을 멜타운에서 그의 손에 들어왔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새벽의 칼날로 환영할 때 린지에조차도 이렇게 큰 보상을 기대하지는 않았다. 이제 새벽의 칼날 경으로 불리는 린지에는 그의 행동이 온 마을을 감사의 눈물로 물들였다는 말을 들었다. 한 경비병이 올리버 그린 시장이 그의 명예를 위해 직접 환영 연회를 열고 싶어 한다고 알렸다. 시스템은 그에게 사이드 퀘스트 멜타운의 영웅이 활성화되었음을 알렸다. 그는 시청으로 향해야 했다. 경비병이 직접 호위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지는 그럴 필요 없다며 근무지로 돌아가라고 거절했다. 너무 눈에 띄면 불필요한 관심을 끌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조용히 움직이는 편이 나았다. 그가 걸어가는 동안 누군가 그림자 속에서
칼을 쥔 채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렉포드였다. 그는 지가 조용한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을 노려 기습할 계획이었다. 그는 그의 등 뒤에 칼을 꽂아주겠다고 맹세했다. 맥키는 이제 온 마을이 지를 존경하고 있다며 물러나자고 그에게 맞서는 것은 멜타운에서의 그들의 입지와 생계를 망칠 수 있었다. 하지만 렉포드는 거절했다. 그들의 악명은 이미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지를 죽일 수만 있다면 그들을 따를 사람들은 언제나 있을 것이었다. 호크는 지를 고통스럽게 만들 계획이 있냐고 물었다. 렉포드는 밖에서는 자신이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곳 멜타운에서만큼은 자신이 악당이었고 그 덕분에 누구도 갖지 못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한 경비병이 갑자기 그들을 발견하고는 축제 기간이라도 공공장소에서 무기를 꺼내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고 경고했다. 렉포드는 단검 2자루를 든 채 현장에서 발각되었다. 그는 그저 사업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재빨리 변명했다. 규칙이 너무 엄격해서 게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며 불평했다. 경비병은 악의적인 플레이어들은 면밀히 감시되고 있으며 특히 이미 전과가 있으니 조심하라고 상기시켰다. 경비병이 멀어지자 렉포드는 비웃었다. 멜타운에도 어두운 면이 있었다. 그는 나지막이 린제의 이름을 중얼거렸다. 분명히 그는 아직 그와 끝내지 않았다. 한편 지는 시청에 도착해 곧장 시장실로 향했다. 망설임 없이 그는 문으로 손을 뻗어 안으로 들어섰다. 그가 들어서자 시장은 즉시 그가 새벽의 칼날임을 알아보았다. 그는 활짝 웃으며 드디어 오셨다면서 따뜻하게 그를 환영했다. 시장은 수년간 마을을 괴롭혔던 악몽이 드디어 끝났다며 진심으로 그에게 감사했다. 그는 챈터 그리핀이 완전히 제거되어 안도했다. 그는 지의 행동이 마을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며 칭찬했다. 그에게 이것은 기억할 가치가 있는 역사적인 업적이었다. 지는 전생의 그린 시장이 위압적인 NPC였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아마도 수년간 악마들과의 끊임없는 전투로 인한 피로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그를 쇠약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생에서 시장은 훨씬 좋아 보였고 심지어 성격까지 변해 있었다. 지는 단순히 자신이 더 일찍 개입하여 결과를 바꿨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용기와 친절을 기리기 위해 시장은 마을 사람들을 대신하여 공식적인 제안을 했다. 그들은 멜타운에 오는 모든 사람이 그의 전설을 알 수 있도록 중앙 광장에 그의 황금 동상을 세울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새벽의 칼날이 뿜어내는 광휘를 느낄 수 있을 것이었다. 지는 그에게 감사했지만 그런 종류의 인정은 자신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초보자의 동상이 하나 생긴다고 해서 다른 플레이어들의 삶이 진정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다. 대신 그는 다른 제안을 했다. 시장은 즉시 동의하며 금, 귀족 자귀 또는 그의 업적에 걸맞은 어떤 보상이든 대가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지는 그리핀의 위협이 사라진 지금 그것과 싸우기 위해 준비된 군자금과 자원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더 실용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마을 거래소에서 모험가들을 위한 장기적인 세금 감면을 시행하는 것. 이것은 신규 플레이어들의 성장 비용을 낮추고 멜타운을 더 환영받는 시작점으로 만들 것이다. 둘째, 주민과 여행객 모두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마을의 경비 및 순찰대를 강화하여 미래의 위협을 예방하는 것. 시장은 깊이 감동했다. 명예와 권력을 좇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지는 진심으로 모두를 걱정했다. 그의 선견지명에 감명받은 시장은 즉시 동의하고 계획을 바로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갑자기 시스템 공지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부터 멜타운에서 플레이어 간, NPC 간, 그리고 양측 간의 모든 거래 세율이 영구적으로 50% 인하되었다. 이것은 한 초보 영웅의 뛰어난 공헌에 대한 보상이었다. 마을은 흥분으로 들끓었다. 플레이어들은 세금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어떤 이들은 부유한 플레이어만이 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른 이들은 그저 안도했다. 마침내 포션 같은 기본 아이템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감사의 목소리가 거리를 가득 메우며 멜타운을 칭찬하고 이 일을 가능하게 한 누군가에게 고마워했다. 이것을 본 시장은 감정이 벅차올랐다. 그는 지가 진정으로 마을에 새벽의 빛을 가져왔고 모두의 마음을 얻었다고 말했다. 개인적인 감사의 표시로 시장은 지에게 열쇠 하나를 건넸다. 그것은 마을 외곽에 있는 비어있는 2층 집 열쇠였다. 그는 소박하지만 위치가 평화롭고 풍차밭이 내려다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토지 증서와 함께 노스의 열쇠를 주며
공식적으로 그 부동산을 그에게 수여했다. 진심을 담아 보상으로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시장으로서의 자신의 이름으로 그는 지에게 멜타운에 정착하여 진정한 집으로 삼아달라고 초대했다. 지는 깜짝 놀랐다. 시스템은 그가 에포크에서 최초로 플레이어 소유의 독립부동산을 획득했음을 알렸다. 풍차, 언덕 저택과 함께 그의 이름은 이제 마을 역사에 기록되었다. 그는 거의 믿을 수가 없었다. 이제 그는 에포크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한때는 전혀 손에 닿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자유롭게 진화하는 마스터 AI에 의해 제어되는 제2의 세계처럼 현실적인 게임에서 토지 부족은 핵심 규칙이었다. 이것은 부자 플레이어들이 돈을 뿌리고 거리 전체를 사들이거나 NPC를 부릴 수 있는 다른 게임들과는 달랐다. 모든 땅 조각에는 이미 시스템이 통제하는 도시, 원주민 부족, 혹은 압도적으로 강력한 몬스터가 차지한 소굴 등 주인이 있었다. 기껏해야 플레이어들은 임시 사용권이나 작은 작업 공간을 빌릴 수 있을 뿐이었다. 길드가 막대한 자원과 명성을 들여 영토를 차지하더라도 약한 방어력이나 시스템 개입으로 인해 언제든지 그것을 잃을 수 있었다. 하지만 완전히 그에게 속한 이사적인 공간은 게임 초반에 상상할 수 없는 이점이었다. 보관, 스킬 연구 또는 미래의 확장을 위해서든 그 가치는 엄청났다. 지는 그린 시장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선물을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장은 지가 그곳에 살기로 선택한 것이 중앙 광장의 어떤 황금 동상보다 훨씬 의미 있다고 답했다. 시스템은 그에게 멜타운 내에서 새로운 특권을 부여했다. 그는 마을 내 순간이동을 잠금 해제했고 장비를 즉시 수리할 수 있었다. 그는 또한 원격 경매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마을에서의 모든 지출에 이제 영구적인 15% 할인이 적용될 것이었다. 시스템 메시지는 그가 영원히 새벽의 총애를 받기를 기원하며 끝났다. 지는 미소 지었다. 그 후 지는 도시를 걸었다. 시장이 준 할인을 생각하며 그는 물품을 보충하기에 완벽한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갑자기 시스템 알림이 떴다. 그는 소매치기를 당했고 백동전을 잃었다. 붉은 로브를 입은 인물이 훔친 것에 만족하며 미소 지었다. 지는 즉시 그 로브를 붙잡고 돌려달라고 소리쳤지만 다음 순간 그녀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지는 대낮에 강도를 당했다는 사실에 짜증이 나서 이를 악물었다. 그는 멜타운에 여전히 더 강력한 보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그는 그녀를 쫓았다. 그들은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갔다. 지는 그녀에게 그만 뛰라고 말했다. 더 이상 갈 곳은 없었다. 그녀는 그가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며 비웃었다. 여기는 그녀의 구역이었다. 그 인물은 자신을 뒷골목의 하류 인생, 레벨 3의 엘리트 깡패라고 밝혔다. 더 많은 남자들이 그림자 속에서 나와 그의 퇴로를 막았다. 린제는 멜타운에도 여전히 숨겨진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을 떠올렸다. 한 명의 핵심 인물이 눈에 띄었다. 바로 뒷골목의 관리자, 샤리엔. 그녀는 비웃으며 그를 살폈다. 그가 정보에 얼마나 밝은지 보며 어쩌면 클로즈 베타 플레이어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전생의 린제는 이 뒷골목 NPC들에게 한두 번이 아니라 표적이 되었었다. 그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간단히 말해 누군가 그의 목숨값을 지불했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는 죽음의 표적이 되었다. 린제는 재빨리 가능성을 훑어보았다. 지금까지 그가 밉보인 사람은 2명뿐이었다. 성기사 발라이와 렉스의 악당 무리의 렉포드. 그는 누가 자신을 죽이려 하는지 물었다. 그녀는 다 안다는 듯 미소 지으며 그가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굳이 말로 할 필요는 없었다. 린제는 비웃으며 말했다. 렉포드는 더 이상 자신을 직접 상대할 용기가 없어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자신은 거래를 처리하는 NPC일 뿐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녀에게 플레이어들의 원한은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저 사업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린제 뒤에 있던 남자들이 달려들었다. 린제는 검을 뽑아 그들을 맞서기 위해 돌아섰다. 그들의 충돌은 좁은 골목을 뒤흔들었다. 순식간에 그들은 베어 넘어졌다. 샤리에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분명히 감명받은 듯했다. 린제는 다음은 그녀 차례냐고 물었다. 그녀는 잠시 멈춰 계산했다. 지금 그를 터는 것은 손해보는 장사였다. 일이 잘못되면 받은 돈으로는 부하들 치료비도 감당하지 못할 수 있었다. 상황을 명확히 파악한 그녀는 부하들에게 후퇴를 명령했다. 다 함께 덤벼도 새벽에 칼날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녀는 침착하게 덧붙였다. NPC도
사업을 할 땐 손익을 계산한다고. 그녀는 이번 만남을 통해 렉포드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 그녀의 보고서에는 최선을 다했지만 압박이 너무 심해 중간에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고 적힐 것이었다. 그녀는 그를 꼬마 새벽의 칼날이라 부르며 장난스럽게 작별 인사를 했다. 떠나기 전에 만약 그가 다시 뒷골목을 찾는다면 자기 이름을 대도 좋다고 덧붙였다. 그가 갑자기 그녀를 멈춰 세웠다. 그의 표정은 차갑게 변했다. 그녀는 약간 짜증이 난 채 돌아보며 이미 그를 보내주고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물러서기는커녕 그는 그녀가 가져간 동전 주머니를 요구했다. 그녀는 이미 목숨을 살려주는 자비를 베풀었다고 그에게 상기시켰다. 그녀는 재미있다는 듯 그런 후에도 감히 자신과 흥정하려 드냐고 말했다. 그녀에게 그 동전 주머니는 그가 살아남기 위해 지불한 대가일 뿐이었다. 하지만 린제에게는 자신의 힘으로 번 돈이었다. 그녀도 자신의 기술로 돈을 번다고 말하자 그의 몸에서 무거운 기운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검을 뽑으며 그의 현상금과 돈을 둘 다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린제는 앞으로 돌진했다. 그들의 칼날이 부딪혔지만 다음 순간 그의 검이 두 동강 났다. 그녀는 자신이 파괴의 무기를 휘두른다고 침착하게 말했다. 린제는 뭔가 잘못됐음을 감지하며 눈을 가늘게 떴다. 전생에 그녀는 NPC들이 운영하는 암시장의 평범한 상인일 뿐이었다. 그때 그녀는 그가 잘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새 무기를 살 돈을 빌려주겠다고 아무렇지 않게 제안하기도 했다. 지금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로 인해 그는 궁금해졌다. 이번에는 정확히 무엇이 바뀐 걸까? 린제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맨손으로 싸워야 할지라도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를 그렇게 쉽게 보내줄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도발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 방식이 구식으로 느껴졌다. 그래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기에 몇 합 겨뤄보는 것도 괜찮았다.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부하들을 불러 뒷골목에 환영 의식을 시작하라고 말했다. 군중은 광신도처럼 함성을 지르며 자신들의 보스는 무적이라고 외쳤다. 자신감에 가득 찬 그녀는 린제에게 똑바로 돌진했다. 린제는 허를 찔렸다. 다행히 마지막 순간에 피해서 머리카락 한 올만 잃었다. 그녀는 이어서 또 다른 공격을 가했다. 그는 팔뚝으로 그녀의 발차기를 막았다. 이 여자가 슬슬 그를 짜증나게 하기 시작했다. 그는 금방 깨달았다. 그녀는 사실 강했다. 그는 앞으로 달려들었다. 그들의 주먹이 중앙에서 부딪혔다. 그녀가 다시 그를 차려 했지만 그는 피했다. 그녀는 그의 빠른 반사신경을 칭찬했다. 그녀는 비겁한 수를 노렸지만 그가 때맞춰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그는 쥔손에 힘을 주고 주먹을 들어 올렸다. 그녀는 잠시 얼어붙었다가 곧바로 몸을 뺐다. 그는 이제 싸움을 끝낼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의 주먹이 벽에 부딪혀 금이 갔다. 그 충격은 그녀의 뺨을 살짝 스쳤을 뿐이었다. 그녀는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칼날 없이는 그를 쓰러뜨릴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아직도 싸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제부터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었다. 그녀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다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 그녀는 그가 정말로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싸울 흥미를 완전히 잃었다. 그녀는 그의 주머니를 돌려주었다. 그녀는 이미 충분한 시간을 낭비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부하들을 불렀고 그들은 모두 떠났다. 그는 그녀가 이상한 여자라고 중얼거렸다. 그는 주머니의 감촉이 달라진 것을 알아차렸다. 잠시 동안 그는 그녀가 어떤 환수를 썼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안을 들여다보고는 얼어붙었다. 거기에는 안구가 있었다. 그와 함께 그녀의 메시지가 있었다. 첫 만남 선물이며 앞으로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쓰여 있었다.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 선물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혼란스러웠다. 눈알이 갑자기 빛나더니 그의 눈 속으로 곧장 날아들었다. 그는 견딜 수 없는 날카로운 고통에 무릎을 꿇었다. 갑자기 시스템은 그가 희귀한 신성 유물인 진실의 눈을 획득했다고 알렸다. 그것은 몰락한 고대 신과 연결된 말라 비틀어진 눈알처럼 보였다. 버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에게 환영을 꿰뚫어보고 진실을 밝혀내는 강력한 의사 스킬을 부여했다. 그는 이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다. 들어본 적도 없는 물건이었다. 이제 그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멜타운은 그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웠다. 잠시 후 시장에서 그는 쓸만한 것이 있는지 주위를 둘러보았다. 검은 돌을 파는 남자가
그의 눈에 띄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 물건을 확인했다. 흑석은 에포크에서 가장 흔한 기본 광물이었다. 마정석 광석을 캐는데 온 시간을 쏟았던 플레이어들은 그것 때문에 수없이 좌절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물건은 플레이어들의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였다.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했고 팔가치조차 없었다. 최근에는 거의 공짜로 주는 쓰레기 같은 것이 되었다. 갑자기 진실의 눈이 활성화되었다. 저절로 발동될 줄은 몰랐다. 그때 그는 돌무더기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한 수정이 나머지와 달라 보였다. 눈이 감정을 완료했다. 그것은 별빛석이었다. 린지에는 깜짝 놀랐다. 그는 진실의 눈이 이렇게 강력할 줄은 몰랐다. 그냥 걸어 다니다가 보물을 발견한 것이다. 린지에는 먼저 그것을 확보한 다음 나중에 연구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판매자에게 파는 것이냐고 물었고 남자는 기쁘게 그렇다고 대답했다. 판매자는 그에게 아첨하려 했고 속으로 린지에는 그가 정말 호구라고 생각했다. 마음속으로 판매자는 쓰레기 돌멩이 하나가 동화 한 잎을 벌어다 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운이 좋다고 느꼈다. 린지에는 보석을 부수어 불꽃 없는 별빛석을 얻었다. 겉으로 위장되어 있어 일반적인 감정으로는 전혀 감지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이 가치 없는 돌멩이로 오인되어 쓰레기처럼 버려진 것도 놀랍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것을 NPC에게 직접 팔면 동화 백립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별빛석에 또 다른 특별한 용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분해하면 연금술의 희귀한 재료로 변할 수 있었다. 그는 가치를 극대화하고 싶어서 연금술을 시도하기로 결정했다. 에포크의 세계에서 플레이어들은 생활 직업을 선택할 때 많은 자유를 누린다. 많은 이들은 심지어 재단사, 대장장이, 보석 세공사와 같은 생활 직업을 주 직업으로 삼는다. 이 직업들의 진입 장벽은 낮고 거의 현실의 연장선과 같아서 전투에서 벗어난 좋은 휴식이 된다. 그 때문에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은 한두 가지를 시도해본다. 하지만 다른 생활 직업이 하나 있다. 진입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과정 자체가 위험하다. 작은 실수 하나가 폭발을 일으켜 즉사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연금술사와 그 저주다. 그는 인터페이스를 열고 먼저 연금술 제품의 현재 가격을 확인하기로 했다. 목록에는 중급 체력 무략이 동화 10잎이며 하루에 한 병만 구매할 수 있다고 나와 있었다. 만약 공식 제작법을 따른다면 재료비가 판매가보다 높은 동화 1잎 이상이 될 것이다. 그는 달빛 이끼가 동화 2잎인 것을 보았다. 해바라기 꿀 2개는 동화 5잎이었다. 지열초는 동화 1잎이었고 깨끗한 물과 중급 수정병은 거의 가치가 없었다. 보기만 해도 손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연금술사들은 보통 실패율이 60% 정도로 높아 생산 비용이 훨씬 더 비쌌다. 이 때문에 무략의 실제 원가는 표시 가격의 거의 2배에 달했다. 이것이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이 연금술을 피하는 이유다. 투자하면 할수록 더 많은 돈을 잃었다. 하지만 그는 이전에 이 세상에서 몇 년을 살았기 때문에 특정 무략에 숨겨진 제조법을 이미 알고 있었다. 원래는 제조법을 알고 있었더라도 만들 수 없었다. 가장 중요한 재료인 별빛석 가루가 부족했다. 하지만 이제 이 뜻밖의 발견이 그에게 이익을 낼 완벽한 기회를 주었다. 한편 누군가가 그를 염탐하며 그가 또 무언가를 사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다른 염탐꾼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몰래 따라가서 그가 하는 일로 이득을 보고 돈을 벌자고 말했다. 린지에가 여명의 칼날 칭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가 클로즈 베타 때부터 시스템 경제에 매우 익숙하다고 추측했다. 남자는 그가 이전 가판대에서 검은 돌을 사는 것을 보고 자기도 하나 샀다. 다른 염탐꾼은 설득당했다며 결국 한 묶음을 전부 사버렸다. 아이러니하게도 판매자는 검은 돌을 너무 싸게 판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린지에는 중급 수정병과 푸른 풀잎 같은 기본 재료를 충분히 샀다. 중급 체력 무략 10개를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희귀 재료를 사용하여 그는 성공적으로 완벽한 별빛석 가루를 만들어냈다. 한 염탐꾼은 그가 방금 무엇을 부쉈는지 궁금해했다. 그의 친구는 그를 바보라고 불렀다. 그는 린지에가 산 검은 돌이며 린지에가 그 검은 돌을 핵심 재료로 고급 물품을 만들려 한다고 추측했다. 그들은 그를 따라 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손에 든 검은 돌을 부수어 오징어뼈 가루와 푸른 목초 가루를 얻었다. 원래 풀잎 추출액은 약한 약초즙으로만 변할 수 있었다. 린지에는 병에 풀잎 추출액을 붓고
그 다음 별빛석 가루를 넣었다. 촉매 효과로 약한 약초, 혼합물은 즉시 훨씬 더 강력한 것으로 강화되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염탐꾼들은 그가 분수대로 향하는 것을 보고 고수준의 의식을 치르려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식의 제작에는 적절한 환경이 필요할 것이므로 그들에게는 말이 되었다. 그들이 유심히 지켜보는 동안 그들은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또 다른 추측을 내놓았다. 놀랍게도 린지에는 그냥 병에 물을 채웠고 안의 액체는 녹색으로 변했다. 시스템은 그가 중급 체력 무략을 획득했다고 알렸다. 린지에는 만족했다. 외관은 상점에서 파는 것과 일치했고 효과도 똑같았다. 염탐꾼들은 그가 가짜 무략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계속해서 그 과정을 반복했고 중급 체력 물약 100개를 성공적으로 제작했다. 시스템은 그에게 막대한 양의 연금술 경험치를 보상으로 주었고 그의 레벨은 빠르게 올랐다. 결과를 보고 그는 자신의 과거 지식이 이제 바로 돈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들은 분수대 근처의 병들을 보고 얼마에 파는지 물었다.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몰려와 대량으로 구매하려 하기도 했다. 단 1시간 만에 그가 만든 모든 것이 완전히 매진되었다. 그가 상점보다 약간 낮은 가격을 책정했기 때문에 즉시 팔렸다. 일부는 더 높은 가격에 되팔리기도 했다. 결국 그의 원래 동화백잎은 단 1시간 만에 일령잎으로 바뀌었다. 그는 기뻤다. 그리핀의 보상이 이제 10배로 불어났다. 염탐꾼들은 마침내 그를 과소평가했다는 것과 그가 팔고 있는 것이 진짜 약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그의 방법이 클로즈 베타의 비밀 지식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공개된다면 게임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었다. 기회를 본 그들은 시스템이 허점을 수정하기 전에 그것을 이용해 부자가 될 계획을 세웠다. 연금술이 간단하다고 믿으며 쉽게 생각하고 과정을 따라하려 했지만 결국 독이 든 물약 한 병을 만들고 말았다. 모든 단계를 지켜봤기 때문에 레시피가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을 만든 남자는 친구에게 색깔만 다른 체력 물약이라고 말했다. 친구가 마실 용기가 있냐고 묻자 바로 시스템이 잡아 플레이어가 자살했다고 알렸다. 그 소동은 린제의 주의를 끌었다. 군중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들은 누군가가 방금 자살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린제는 그들이 레시피를 이해하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연금술을 시도했고 연금술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저 다음번에는 그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 다음 계획으로 넘어가기 위해 그는 로그아웃해서 새로 번 돈을 처리해야 했다. 린제는 집에서 로그아웃했다. 그는 VR 헬멧을 벗으며 환율을 계산했고 동화 일개가 1만 위안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로그아웃하기 전에 그는 이미 거래 플랫폼을 통해 동화 50개를 환전했다. 잠시 후 그는 500만 위안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확인을 받았다. 그는 그 속도에 감탄했다. 갑자기 그는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 한 무리의 남자들이 집에 들이닥쳐 상환을 요구하며 협박했다.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무방비 상태였다. 그들은 이제 막 월초라 아직 상환일이 아니며 마감일은 월말이라고 말했다. 건달 두목은 원래 월말에 돈을 받으러 올 계획이었지만 에포크에서 100만을 잃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들을 위협하며 그는 당장 돈을 받지 못하면 험한 꼴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린제의 어머니는 아직 돈이 없다고 말하며 사과했다. 그녀는 며칠만 더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다. 건달 두목은 그녀를 믿지 않았고 이내 린제의 여동생을 붙잡았다. 그의 어머니는 여동생 쯔시를 불렀다. 그는 어머니를 붙잡고 그녀의 딸에 대해 역겨운 말을 하며 마치 팔 물건처럼 취급했다. 겁에 질린 그들은 저항하려 했지만 그는 돕기는커녕 숨어있는 아들을 조롱했다. 그는 그 아이를 쓸모없다고 불렀다. 심지어 아이가 나와서 막노동이라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소한 그의 장기라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갑자기 누군가가 100만이면 되냐고 물었을 때 그는 깜짝 놀랐다. 그건 린제였다. 그는 돈을 이체하고 그 정도면 충분하냐고 물었다. 그들은 그가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하며 비웃었다. 그들의 계좌에 100만 위안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을 받기 전까지는 그들은 얼어붙었다. 부하 중 한 명이 두목에게 계좌를 확인해 보라고 말했다. 린제는 침착하게 충분하냐고 물었다. 쯔시는 그에게 은행이라도 털었냐고 물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물었다. 부하가 입금을 확인하는 동안 건달 두목은 무언가 깨닫기 시작했다. 진짜였다. 두목은 린제의 멱살을 잡았다. 그는 이 꼬마가 그저 쓸모없는 히키코모리 게이머일 뿐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가 100만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었다. 린제는 어머니에게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했다. 건달은 그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내려 했다. 린제는 자신은 그저 게이머이니 당연히 게임을 해서 돈을 벌었다고 대답했다. 건달 두목은 격분했다. 자신은 100만을 잃었는데 린제는 방금 그 돈을 벌었던 것이다. 그는 린제가 보낸 돈은 빚을 갚은 게 아니라 자신의 게임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선언했다. 린제는 그것이 단지 공갈이라는 것을 알았다. 남자가 린제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린제는 재빨리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남자는 그의 빠른 움직임에 충격받았다. 린제는 자신이 게임만 잘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남자의 팔을 더 세게 비틀어 비명을 지르게 했다. 남자는 이 사람이 그 쓸모없던 게이머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린제는 침착하게 자신이 100% 그 사람이라고 말했다. 다른 남자들이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지만 두목은 움직이지 말라고 했다. 이미 떨면서 린제에게 평화롭게 해결하자고 애원했다. 린제는 그 남자가 자신을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역겨움을 느꼈다. 남자는 그의 압도적인 기운을 느꼈다. 그에게는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악령 같았다. 린제는 여전히 자신에게서 돈을 뜯어내고 싶냐고 물었다. 남자는 재빨리 모든 게 오해였고 그저 먹고 살려고 그랬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험악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린제가 이미 돈을 냈으니 문제를 일으킬 이유가 없다며 제발 가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동의하냐고 물었다. 물론 그들은 두목을 따랐다. 린제는 당장 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다. 그들은 주저없이 뛰쳐나갔다. 쯔시와 어머니는 그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쯔시는 심지어 그들에게 무례하다며 다시 보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쳤다. 남자들은 다시는 감이 오지 않겠다고 재빨리 대답했다. 그러자 쯔시는 오빠에게 설명을 요구했다. 린제는 당황하며 무엇을 설명해야 하냐고 물었다. 그녀는 갑자기 집에 백만장자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 말에 그는 긴장했다. 그는 가족을 걱정시키지 않고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다. 린제는 다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생각했다. 이번 생에서는 여동생이 건강하게 살아 있었다. 전생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여동생은 몹시 아파서 가족에게 막대한 빚을 남겼다. 그는 가족 전체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다. 그는 이력서를 들고 돌아다녔다. 사람들은 그에게 돌아가서 기회가 생기면 기다리라고 말했다. 그때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고 평범한 사람으로 사는 삶은 팍팍했다. 그는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기 위해 애썼고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사람들이 에포크를 플레이하도록 초대하는 마스코트 옆을 지나갔다. 그들은 그것이 미지의 것들로 가득 찬 끝없는 세계이며 플레이어들이 발견하기를 기다리는 수많은 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게임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게임을 시작한 진짜 이유였다. 그는 그것을 인정하기가 조금 부끄러웠다. 그는 그저 초보 전사일 뿐이었다. 그때 한 골드 파밍 그룹의 리더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그에게 접근했다. 그들은 한 번 뛸 때마다 동화 2개를 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즉시 수락했다. 그가 참여하는 모든 전투는 죽음의 문턱에 한 발짝 다가서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사람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었다. 리더는 곧 린제가 죽지 않는다는 걸 눈치챘다. 그는 린제가 항상 마지막까지 살아남는다고 지적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가 사기를 치는 것처럼 의심스러워 보였다. 린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노력을 보고 리더는 그에게 동전 1잎을 더 주었다. 그는 린제에게 계속 열심히 일하며 자신들을 지원하라고 말했다. 린제는 화가 났다. 계속해서 생사를 넘나드는 싸움을 겪으며 그의 전투 기술은 서서히 향상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혼자서도 살아남을 만큼 강해졌고 필요할 때는 보스를 혼자서 쓰러뜨리기도 했다. 강해지면서 그는 새로운 신념을 갖게 되었다. 최강이 되는 데는 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실력과 기술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는 최강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 그 길은 그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키면서 돈도 벌게 해주었다. 그는 최강이 되기로 결심했다. 여정 중에 그는 옆에서 함께 싸우며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좋은 형제를 만났다. 바로 바일이 창청이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각자의 길에서 최강이 되기로 약속했고 누가 더 강한지 겨루는 대결에 들어갔다. 사람들은 불사의 전쟁신으로 알려진 린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가장 위험한 팀 전투에만 불려갔지만
그를 본 사람들은 그의 실력이 평범함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았다. 보통의 플레이어는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 그는 순수한 실력으로 한 걸음씩 올라왔다. 그의 힘은 전적으로 기술에 기반했으며 보통의 플레이어들보다 훨씬 뛰어났다. 이 덕분에 그의 수입은 늘었고 무언가 변하기 전까지 가족의 상황도 서서히 나아졌다. 정상 결전의 에이전트가 그에게 일부러 져달라고 말했다.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최고와 싸울 힘이 있다고 믿었다. 그는 에포크의 정상에 올라 그 정점에 서는 것을 꿈꿨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금으로 여동생의 병을 고칠 수 있었다. 그는 왜 져야 하는지 물었다. 에이전트는 이 소위 정상 결전이라는 것이 돈에 의해 통제된다고 설명했다. 평범한 배경을 가진 그는 부유한 후원자가 있는 플레이어들을 상대로 이길 가능성이 없었다. 그들에게 그의 패배는 이미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게다가 상대는 그의 좋은 형제인 창청이었다. 그에게 지는 것은 그의 목표를 돕는 것이었지만 린제는 창청이 그들의 약속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창청은 그가 플레이어가 된 이유를 알고 있었기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는 최강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바이리를 이기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평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운명에 맞서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기로 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계속 나아가는 한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믿었다. 에이전트는 만약 그가 동의하지 않으면 자본이 그를 억지로 져주게 만들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래서 그들은 정상에서 추락하는 대신 이 기회에 은퇴하라고 제안했다. 그는 그들 사이의 격차에 대해 생각했다. 바이리는 강력한 배경 덕분에 몇 번이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같은 사람에게 한 번의 실패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의미했다. 그에게 두 번째 기회는 없었다. 바로 그때 그는 전화를 받았고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서 이미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어머니는 돈이 없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중단했고 여동생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병원에서 검은 옷을 입은 수상한 남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포기하라고 애원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완전히 충격받아 전화기를 떨어뜨렸고 여동생을 생각하며 무너져 내렸다. 현재 쯔씨가 그에게 우냐고 물었다. 그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가 이상하게 행동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정말로 게임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 의심했다. 그는 미스터리 상자를 열어서 장비 하나를 엄청난 가격에 팔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드디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신이 나서 자기도 게임을 하겠다며 VR 헬멧을 가지러 달려갔다. 그는 미성년자는 게임을 할 수 없다고 소리쳤다. 누구나 플레이어가 되는 데에는 각자의 이유가 있다. 어떤 이는 영광을 위해, 어떤 이는 꿈을 위해, 그리고 어떤 이는 그저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린제의 이유는 간단했다. 그는 최강이 되고 싶었다.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만큼 강인하다. 그들은 마치 괴물처럼 돈을 위해 목숨을 거는 데 익숙하다. 상황이 아무리 나빠져도 그들은 어떻게든 계속 나아간다. 하지만 사실 누군가가 살아남는 데에는 항상 이유가 있다. 그에게는 간단했다. 그는 최강이 되고 싶었다. 마지막에 서 있는 자만이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가 플레이어가 되기로 선택한 이유였다. 이번 생에서도 그는 최강이 되고 싶었지만 우선 몇 가지 살 것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에포크의 공식 상점인 차원의 칼날로 갔다. 안에는 여러 가지 다른 아이템들이 있었다. 전생에서는 중후반에 가서야 겨우 장비를 살 돈을 모았고 그마저도 최고 등급보다 2단계나 낮은 것이었다. 하지만 창청은 아주 초반부터 슈프림 썬더 같은 최고 등급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다. 판매원이 그를 알아봤다. 그는 보급형 모델이 마음에 들지 않냐고 물었다. 그는 슈프림 썬더를 사고 싶다고 말했다. 남자는 자신이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러고는 비웃으며 훈계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말은 진짜 프로 선수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자는 그의 나이에는 불가능하다며 그를 무시했다. 그는 10년 동안 막노동을 해도 그 장치에 아주 작은 부품 하나도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때 누군가 들어와서 슈프림 썬더 값을 전액 지불했다. 판매원은 렉스포드라는 부자 손님에게 즉시 태도를 바꿨다. 그는 도시 전체의 재고가 하나뿐이며 특별히 그를 위해 준비된 것이라고 말했다. 린제는 렉스포드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렉스포드 뒤에 있던 남자들이 린제라는 멍청이 때문에 망했다고 중얼거렸다. 렉스포드는 린제를 짓밟지 못한 것을 자신의 장비 탓으로 돌렸다. 그는 분명히 격분했다. 그때 그는 바로 옆에 서 있는 린제를 발견했다. 린제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 위협을 상기시키며 한 수 더 배우고 싶냐고 물었다. 렉스포드는 자우렌이 게임에서 그를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린제가 강하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여기는 현실이었고 렉스포드는 여기서 자신만만했다. 그의 부하들은 그가 멜타운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그 녀석이 게임에서는 사기를 쳤지만 현실에서는 사기를 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3대 1이니 이 녀석에게 본때를 보여주라고 말했다. 판매원은 재빨리 그들에게 거기서 싸우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린제에게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앞에 있는 사람이 렉스포드 도련님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는 만약 가게에서 뭔가 부서지면 그가 피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재촉했다. 린제는 한숨을 쉬며 게임은 게임으로 끝나야지 현실로 끌고 오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렉포드는 더욱 화가 나서 단검을 꺼내들었다. 그는 게임에서 잃은 자존심을 되찾기로 결심했다. 부하들도 힘들게 레벨업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나 있었다. 렉포드가 그를 공격했다. 제이는 그의 눈을 활성화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다. 그는 아수라에서의 5년간의 잔혹한 싸움이 그의 정신을 날카롭게 하고 뇌를 훈련시켰다고 그의 생각했다. 반응 속도와 근육 반사신경은 많이 향상되었다. 그의 반응이 너무 빨라서 싸울 때 주위의 모든 것이 느리게 느껴졌고 현실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제이가 공격을 피하자 렉포드는 현실에서도 그가 치트를 썼다고 비난했다. 그는 주먹으로 반격할 준비를 하고 그에게 강력한 펀치를 날렸다. 렉포드는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표정이었다. 제이는 현실에서 치트를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남은 두 사람에게 시간을 절약하게 같이 덤비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보스를 버리고 떠나기로 했다. 제이는 아무렇지 않게 돈을 내고 점원에게 슈프림 썬더를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남자는 충격을 받고 막노동꾼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냐고 물었다. 제이는 잔액이 충분하다고만 말했다. 그는 손에 상자를 들고 가게를 나섰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녹색 머리에 덩치 큰 남자였다. 그는 게임 속의 호크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동료들이 공격할 때 왜 공격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호크는 말을 더듬었다. 그는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 애썼다. 그러다 갑자기 강해지고 싶다고 말했다. 제이는 그게 좀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을 징벌 기사 호크라고 소개했다. 그는 여명의 칼날에게 자신을 제자로 받아달라고 애원했다. 제이는 제자를 받을 계획이 없다고 말하고 떠나려 했지만 호크는 그를 붙잡고 지옥에서 돌아온 전쟁의 신처럼 싸우는 모습을 본 순간부터 제이가 진정한 강자임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호크는 두려워서 징벌의 불꽃 특성을 선택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치고 진짜 책임을 지는 것이 두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화려하지만 쓸모없는 효과들은 모두 자신의 비겁함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이 실패자라고 인정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진정으로 강해져서 제이처럼 강력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을 제자로 받아달라고 애원했다. 제이는 미안하지만 지금은 제자를 받을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저 녀석은 아직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그는 미래에는 고려해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여명의 칼날이 자신을 완전히 거절하지 않자 호크의 눈이 빛났다. 제이는 일단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면 이미 강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에포크가 현재 업데이트 중이며 1버전을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때가 되면 호크를 신중하게 관찰한 후에 결정하겠다고 생각했다. 호크는 이 시간을 이용해 자신을 증명하겠다고 외쳤다. 그는 자신이 여명의 칼날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음을 선언했다. 그 순간 운명의 톱니바퀴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제이는 VR 헬멧을 썼다. 그는 다시 게임을 지배할 준비가 되었다. 몇 초 후 그는 게임 속 자신의 집 앞에 나타났다. 그린 시장이 그에게 열쇠를 준 이후로 그곳에 가본 적이 없었다. 그러다 그는 업데이트로 인해
기본 로그인 지점이 자신의 집으로 설정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열쇠를 돌리며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여명의 칼날, 영주님으로서 귀환을 환영받았다. 업데이트로 주택 개조 기능이 잠금 해제되어 자유롭게 집을 수정할 수 있다는 시스템 메시지가 나타났다. 또한 반경 500m 이내의 땅이 이제 그의 개인 영토가 되었다고 했다. 시스템은 에포크에서의 명성이 높을수록 미래에 더 많은 땅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이는 이런 기능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랐다. 그는 전생에서는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서 그것에 대해 잘 몰랐다고 인정했다. 주위를 둘러보니 집은 완전히 비어 있었고 전혀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는 개조 옵션을 확인했고 고급 바닥 타일, 가죽 소파, 샹들리에, 심지어 무기 거치대 같은 것들이 모두 은화로 가격이 매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린 시장이 준 집이 기본적으로 힘들게 번 돈을 모두 빼앗기 위해 설계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용을 비교하며 그는 이 돈이면 실제 대저택도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그들을 완전 날강도라고 불렀다. 그래도 경치는 좋았으니 돈이 완전히 낭비된 것은 아니었다. 안에 앉아 그는 나중에 돈을 더 벌면 된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다. 그는 확인하기 위해 문으로 걸어갔다. 그는 문을 살짝 열고 누구냐고 물었다. 우리의 1순위 악녀 와이프 리온이었다. 그는 이미 재수가 없다고 느끼며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그녀는 문을 밀어 열며 우리 정도면 오랜 친구 아니냐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정말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냐고 물었다. 그는 리온이 마을의 모든 암흑가를 통제하고 있으며 그녀와 엮여서 좋은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생각했다. 에포크의 많은 플레이어들이 악의적인 PVP를 즐기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었다. 붉은 이름을 얻은 플레이어들은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지만 샤오리엔 같은 암흑가, NPC들은 이런 악명 높은 플레이어들을 받아들여 서비스를 제공하곤 했다. 물론 그녀의 서비스에는 추가 요금이 붙었고 그녀를 찾는 사람은 보통 골칫거리였다. 그러자 그녀는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NPC가 직접 문 앞까지 찾아와 퀘스트를 제안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관심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문을 더 세게 밀어 그의 얼굴을 쳤다. 그녀는 멜타운에서는 그를 제외하고 아무도 이 퀘스트를 완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서쪽 산등성이에 식인 마수의 소굴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조차 전혀 몰랐다. 리오는 그 생물이 매우 강해서 이미 자신의 부하 몇 명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처리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녀의 부하들은 보통 마을 근처에서 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왜 굳이 웨스트윈드 산등성이까지 가서 죽었는지 물었다. 리오는 이쪽 일에서는 너무 많은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녀는 보상으로 동화 100개를 제안하며 일을 맡을지 말지만 결정하라고 말했다. 제이는 대신 은화 10개를 요구하며 반격했다. 리오는 은화 10개가 동화 1000개와 같으니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고 말하며 충격을 받았다. 그는 퀘스트를 완료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이기 때문에 가격을 정할 권리가 있다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는 은화 10개가 마지막 제안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리오는 그 돈이면 마을의 모든 플레이어를 고용할 수 있다고 불평했다. 그녀는 왜 굳이 그가 필요하냐고 물었다. 그는 그녀가 직접 찾아왔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말하고 싶지 않다면 대신 자신이 말해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리오는 그게 흥미롭다며 계속해보라고 말했다. 그는 리온의 보물창고가 웨스트윈드 산등성이에 위치해 있으며 사실은 숨겨진 던전이라고 밝혔다. 업데이트 이후 그 동굴은 리스폰된 몬스터들에게 점령당했다. 그는 그녀가 보물을 되찾고 싶어 하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그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다. 그는 그녀가 그곳에 숨겨둔 도난당한 재산이 은화 10립보다 훨씬 더 가치 있으며 아마도 금화 100립 이상과 많은 귀중한 아이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리아는 깜짝 놀라며 그가 초보 플레이어일 뿐인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지 물었다. 그는 자신이 환생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모르는 NPC의 비밀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의 전생에서 리안의 금고는 나중에 보물찾기 퀘스트가 되었다. 그것은 서버 전체에 광풍을 일으켰고 그도 참여한 플레이어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게임 초반에 멜타운이 파괴된 후에야 일어난 일이었다. 리아는 어둠에 빠졌다. 그녀는 많은 무고한 플레이어들을 죽였고 나중에는 토벌대에 쫓기게 되었다. 결국 암흑가의 샤리에는
에포크의 역사에 기록된 또 다른 이름이 되었을 뿐이다. 그는 그녀에게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도난당한 돈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그가 그린 시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한다면 암흑가의 샤리에는 다음 버전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리아는 덧붙였다. 화를 내며 그린 시장을 저주했고 그가 감히 자신의 일에 간섭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돈을 매우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은화심잎은 자신에게 큰 돈이라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그런 손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가 돈을 그렇게나 신경 쓰니 그는 동전 한 푼 받지 않고 그 일을 처리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놀란 리아는 그가 진심인지 물었다.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 대가로 그는 그녀가 암흑가의 관리자 자리를 포기하기를 원했다. 그는 악당이 되는 것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현실에서든 게임에서든 시간이 걸리는 법이다. 그는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이전에 알던 그녀와는 다른 느낌이었다고 기억했다. 그는 또한 그녀의 이야기가 원래 작은 서브 퀘스트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떠올렸다. 나중에 멜타운은 파괴되었고 챈터 그리핀이 새로운 지배자로 떠올랐다. 그린 시장은 살해당했고 자우리에는 잔인한 그리핀에게 항복했다. 그녀는 결국 그의 공범이 되었다. 그녀는 인간 본성의 악을 믿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행동하며 내면의 어둠이 멈추지 않고 자라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녀는 악당이 되었고 그 다음엔 보스가 되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죽임을 당했다. 하지만 이번 생에서 그는 그녀의 다른 면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사람들을 이끌고 규합하는 것을 보았고 자신의 약점을 인정했다. 심지어 그녀는 자신을 도와준 것에 대한 선물까지 주었는데 이는 그녀가 한때 순수한 전투에서 기쁨과 흥분을 느끼던 사람이었음을 의미했다. 그는 아마도 이 작은 차이 때문에 운명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리아는 불가능하다고 소리쳤다. 그는 NPC의 거짓말을 간파할 수 있는 진실의 눈을 활성화했다. 이를 깨달은 리아는 그가 자신이 준 아이템을 이용해 자신을 염탐했다고 화내며 소리쳤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암흑가에는 잃기에는 너무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리아는 그를 저주하면서도 여명의 칼날로서 그를 존중한다고 말하며 그를 인정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검을 뽑았다. 그는 그녀를 쳐다보며 이곳은 자신의 영역이니 존중을 표하라고 리안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오직 자신만이 그녀가 보물을 되찾는 것을 도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리아는 그 보물이 자신의 평생 모은 재산이며 만약 자신이 암흑가를 떠난다면 생활하고 사업까지 시작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그녀는 그에게 퀘스트를 맡기기로 동의했고 반드시 완수하라고 말했다.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이 시리즈의 주간 챕터 업데이트를 원하신다면 이제 제 두 번째 채널인 만화 업데이터에 업로드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꼭 확인하시고 업데이트 갱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지게 지내세요. 최고로 지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